호랑이보다 무서운 것. 신수현. 1월 아침 민호는 늦게까지 이불 속에서 뒹굴었다. 엄마가 방문을 빼꼼 열더니 부수수한 얼굴로 말했다. 엄마 이따 나가야 하는데 글짓기 숙제 지금 할래? 엄마는 민호가 글짓기 하는 걸 가끔 도와주었다. 민호가 혼자서 하면 시간이 오래 걸렸기 때문이다. 걱정하지 마세요. 민호가 여유롭게 말했다. 예전 같으면 엄마의 도움이 필요했겠지만 이제 다르다. 혼자 할 수 있겠어? 네. 민호는 이불을 밀어내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번 글짓기 숙제는 독서의 중요성에 대해 쓰는 것이다. 시, 수필, 표어, 만화, 패러디, 동화 등 장르는 상관없다. 민호는 어릴 때부터 책을 많이 읽었다. 엄마가 다른 건 몰라도 책이라면 잘 사주었다. 그림책부터 동화, 역사, 과학, 학습 만화까지 민호의 방과 거실 안방에는 책이 가득 꽂혀 있었다. 민호는 책장 앞에 서서 자신이 읽었던 책들을 쭉 훑어보았다. 의자를 바싹 끌어당기며 책상 앞에 앉았다. 날 믿어. 빨간 연필이 눈앞에서 반짝였다. 민호는 심호흡을 했다. 도와줘. 검은 심이 종이에 닿자 연필이 부드럽게 움직였다. 눈을 감으니 연필의 움직임이 더 잘 느껴졌다. 빙글빙글 돌아가며 유연하게 춤추는 피겨스케이팅 선수가 떠올랐다. 연필은 스스로 갈 길을 알고 있었고 순조롭게 나아갔다. 빨간 연필이 얼마나 더 쓸 수 있을까 궁금했지만 알 도리가 없었다. 거저 믿고 따라가야 했다. 호랑이보다 무서운 것. 옛날 깊은 산속에 호랑이가 살고 있었어. 겨울이 되어 먹을 것이 떨어지자 호랑이는 먹이를 찾아 마을로 내려왔어. 멀리 초가집 불빛이 보였어. 호랑이는 한 걸음에 달려갔지. 사리문 너머로 창호지 문에 엄마와 아기의 그림자가 보였어. 호랑이는 방문 앞으로 바싹 다가갔어. 아가 울지마 엄마가 젖줄게. 하지만 아기는 울음을 멈추지 않았어. 엉애. 아가 울면 호랑이가 와서 잡아간단다. 허홍. 하지만 아기는 울음을 멈추지 않았어. 엉애. 다음엔 꽃감을 주겠다고 하겠군. 호랑이는 자기 할머니가 들려준 옛 이야기를 떠올렸어. 호랑이도 무서워하지 않고 계속 울던 아기가 꽃감 준다는 말에 울음을 뚝 그쳤다는 거야. 그래서 호랑이들은 꽃감이 굉장히 무서운 것인 줄 알고 꽃감이 있는 집에는 가지 않았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꽃감은 그저 인간의 간식거리일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 호랑이는 꽃감 따위에는 속지 않을 자신이 있었어. 과연 엄마는 이렇게 말했어. 아가 울지마 꽃감 줄까? 하지만 아기는 울음을 멈추지 않았어. 오히려 더 크게 울었지. 엉애. 꽃감이 별게 아니라는 걸 아기도 알고 있군. 시대가 많이 변하긴 했어. 호랑이는 마루 위에 올라앉았어. 얇은 창호지 문이 바로 코앞에 있었지. 후루룩 쩍쩍 귀여운 아기 그림자를 보며 호랑이는 털이 무성한 앞발로 입가에 흐르는 침을 쓱 닦았어. 그러고는 문고리를 탁 잡았지. 그때 엄마가 다급하게 말했어. 책 읽어줄까? 그 순간 아기가 울음을 뚝 그쳤어. 정말로 뚝 그쳤어. 방문을 열리던 호랑이의 손도 딱 멈추었지. 까르. 세상에나 아기가 웃는 거야. 호랑이는 깊은 충격을 받았어. 도대체 책이란 놈은 뭐야? 까르. 아기가 웃을수록 호랑이는 힘이 빠졌어. 자, 그림책이야. 호랑이는 냉큼 문에서 물러섰어. 엄마가 네모난 물건을 가져왔거든. 저 안에 무시무시한 것이 들어있을 거야. 책이란 놈이 나오기 전에 빨리 달아나야 해. 호랑이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렸어. 산으로 돌아가며 호랑이는 굳게 다짐했어. 책이 있는 인간의 집에는 절대로 가면 안 돼. 호랑이가 사라진 마당에 엄마가 아기에게 책을 읽어주는 소리가 들렸어. 옛날 깊은 산속에 호랑이가 살고 있었어. 빨간 연필은 전래동화를 패러디했다. 꽃감 준다는 말에 울음을 멈추는 아기를 보고 호랑이가 꽃감이 자신보다 무서운 것인 줄 알고 그냥 돌아갔다는 이야기를 새롭게 바꿔 쓴 것이다. 민호는 연필을 들어 새삼스럽게 다시 보았다. 이 자식 보통이 아닌걸? 민호는 거실로 나가 컴퓨터를 켰다. 학교 홈페이지에 있는 학교 카페에 들어가 과자방에 글을 올렸다. 민호가 3번째였다. 벌써 다 했어? 베란다에서 빨래를 널던 엄마가 눈을 동그랗게 떴다. 한번 읽어보자. 엄마가 거실로 들어와 민호가 글짓기 한 것을 읽었다. 엄마가 읽는 동안 민호는 내내 긴장되었다.
자신이 썼다고 하기엔 너무 잘 쓴 것이다. 게다가 평소와 달리 너무 빨리 끝냈다. 아들, 엄마가 민호를 워럭 끌어안았다. 꿀강아지, 꿀돼지, 다람쥐 같은 녀석. 이런 말을 쏟으며 볼을 비비고 뽀뽀를 해댔다. 엄마의 딱딱한 어깨뼈에 부딪혀서 조금 아팠지만 민호는 내색하지 않았다. 엄마가 마음껏 기뻐할수록 할 수 있도록 자신의 몸을 내맡겼다. 요새 우리 아들이 너무 잘해서 엄마가 행복해. 행복해. 민호는 엄마의 말을 속으로 따라했다. 저녁을 먹고 텔레비전을 볼 때였다. 민호는 문득 재규가 어떻게 썼을지 궁금했다. 과제방을 열어 위에서부터 이름을 훑어나보았다. 재규는 아직 숙제를 올리지 않았다. 수학 것도 없었다. 끝부분에서 자신의 이름을 보았을 때 민호는 입이 딱 벌어졌다. 조회수가 21이었고 댓글이 8개나 달려있었다. 반 전체 30명에서 민호보다 먼저 숙제를 올린 2명을 제외하면 27명이 남는다. 그중 21명이 민호의 글을 읽었다는 뜻이다. 다른 사람의 숙제를 보는 이유는 되게 비슷하다. 숙제에 자신이 없어서 남의 것을 참고하려는 것이다. 재규의 글이 아직 올라오지 않았으니까 반 아이들은 민호의 글을 가장 많이 보았다. 민호가 자신의 이름을 클릭하자 친구들이 쓴 댓글이 보였다. 좋다. 재밌다라는 소박한 평이 대부분이었지만 가베 선생님이 대신 써줬느나 공격적인 내용도 있었다. 지금 같았으나 민호는 시기와 질투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었다. 어쨌든 그 아이도 민호의 글이 궁금했던 것이다. 수아의 댓글도 있었다. 민호야 진짜 재밌어. 너는 참 잘 쓴다. 웃음이 터져 나왔다. 가슴이 두근거리며 풍선처럼 부풀어 올랐다. 민호는 입을 벌리고 크게 소리내어 웃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다. 호랑이보다 무서운 것이 이달의 글로 뽑혔다. 선생님은 한 달 동안 반 아이들이 쓴 글짓기 중에서 가장 잘한 것을 뽑아 교실 뒤 게시판에 걸어놓는다. 선생님과 민호 아이들 몇몇이 게시판 앞에 둘러섰다. 선생님이 진한 나무색 테두리에 액자를 벽에서 떼어냈다. 뒷면에 고리를 풀고 진한 단글을 꺼냈다. 15 소년 푸르기 재규의 독서 감상문이었다. 재규는 글을 둘러받은 후 교실을 나갔다. 호랑이보다 무서운 것이 액자에 들어갔다. 민호 곁에 선 창수가 자신의 일인 양 좋아했다. 선생님, 거기다 호랑이 넣을까요? 정난이가 그렇게 말하며 게시판으로 다가왔다. 선생님은 정난이 말을 얼른 이해하지 못해 눈만 깜빡였다. 그림을 말하는 거니 호랑이보다는 책을 그려놓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책도 그렸어요. 정난이가 자신이 그린 그림을 들어 보였다. 정난이는 그림 하나는 누구보다도 잘 그렸다. 사인펜으로 선을 긋고 색연필로 굵게 칠했는데 호랑이가 아주 귀여웠다. 장난꾸러기 같은 커다란 눈과 천진한 표정, 보기 좋게 나는 줄무늬는 꼭 미나에 나오는 호랑이 같았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호랑이가 털이 숭숭 난 앞발로 작은 책을 누르고 있었다. 작은 책은 호랑이의 눈을 피해서 옆으로 막 한 발짝 떼는 참이었다. 톰과 체리 같다. 수아가 재밌어 하며 웃었다. 정말 정난이의 그림은 만화 영화 톰과 제리를 연상시켰다. 톰과 제리는 덩치 큰 고양이 톰이 꽤 많은 생쥐 제리에게 번번이 당하는 내용이다. 호랑이는 자신이 이겼다고 믿는 톰이고 호랑이 발에 깔린 책은 어떻게든 상황을 역전시켜 톰을 골탕 먹이고야 마는 제리 같았다. 선생님이 액자를 보면 잠시 생각했다. 그림을 넣으려면 글자를 더 작게 해야겠네. 선생님이 컴퓨터 앞에 다시 앉았다. 그 사이 정난이는 가위로 자신의 그림을 오렸다. 글자 크기를 조정해 새로 출력한 종이 아래쪽에 정난이 그림이 붙여졌다. 호랑이보다 무서운 것. 글 신민호, 그림 오정남. 민호는 가슴이 설렜다. 이달의 글에 그림이 그려진 경우는 처음이었다. 훨씬 근사하고 멋있어 보였다. 선생님이 시키거나 자신이 부탁한 것도 아닌데 정난이가 그냥 그려준 것이다. 고마운 마음에 돌아보니 정난이는 이미 자기 자리로 돌아가 있었다. 시끄러운 주위에 아랑곳하지 않고 정성껏 색연필을 깎는 모습이 어딘지 특별해 보였다. 우리 집 월요일 전체 조회 시간이었다. 호랑이보다 무서운 것이 교내 글짓기 대회에서 금상을 탔다. 이번 글짓기 대회는 숙제를 통해 진행되었다. 전교생이 같은 주제로 글짓기 숙제를 한 후 각 담임 선생님이 반에서 잘한 것을 하나씩 뽑았다. 이를 모아 학년별로 우수작을 뽑고 그 중에서 다시 셋을 가려 상을 주었다.
금상, 은상, 동상순인데 수상작은 연말에 발행하는 교지에 실리게 된다. 교장 선생님의 훈련 말씀이 끝나고 교무부장 선생님이 마이크를 잡았다. 스피커를 통해 민호의 이름이 모든 교실에 울렸다. 민호는 교실 앞으로 나가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상장을 받았다. 잘했다. 선생님이 상장을 건네며 민호의 어깨를 한 차례 두드렸다. 도톰하고 매끄러운 종이의 감촉에 민호는 가슴이 설렜다. 상장에 붙은 동그란 금색 딱지가 민호의 속을 든든하게 해주었다. 근데 민호가 상타니까 좀 이상해. 누군가 재규를 향해 불쑥 말했다. 크지는 않았지만 여러 사람이 분명하게 들을 수 있는 소리였다. 재규는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다. 범상을 탄 후 민호는 학교 생활이 전보다 편해졌다. 가만히 있어도 다른 사람들이 친절히 대해주기 때문이다. 선생님은 수업 시간에 민호에게 눈길을 자주 주었다. 글짓기 할 때가 아니더라도 친근한 관심을 보였다. 반 아이들은 재미난 만화책을 읽어보라며 빌려주고 같이 운동장에 나가 축구하자며 다가왔다. 아끼는 게임 카드를 거저주는 아이도 있었다. 민호는 다소 어리둥절하면서도 기분이 좋았다. 며칠 후 재규 엄마는 재규의 글짓기 선생님을 새로 두었다. 동철이와 다니는 독서 논술 학원으로는 부족한 것 같다. 개인 가외 수업도 받기로 한 것이다. 글짓기를 잘해 컨대회에서 상을 많이 타면 문예 특기자로 대학을 갈 수 있다. 이번에 고한 재규 선생님은 흔히 말하는 좋은 대학에 문예 특기자로 들어간 실력자였다. 재규는 어느 때보다 글짓기를 집중적으로 공부했다. 일요일날 민호 엄마는 하루 종일 전화통화를 했다. 주로 친구들이었는데 전화는 엄마가 먼저 걸었다. 통화는 대개 같은 내용이었다. 우선 오랜만이라며 반갑게 인사하고 어떻게 지냈는지 안부를 묻는다. 특히 아이에 대해 넌지시 묻는다. 엄마는 인내심을 갖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다 들어준다. 자기 이야기를 할 만큼 한 상대방이 그제야 민호 엄마에게 묻는다. 민호는 어떻게 지냈느냐고. 그때부터 엄마는 민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다. 아주 길게 자세히 한다. 우리 민호가 이번에 글짓기 대회에서 금상을 탔어. 상대방이 축하한다고 말하고는 공부를 어떻게 시키느냐고 묻는다. 자기가 혼자 알아서 하더라고. 어느 학원에 보내는지 상대방이 다시 묻는다. 학원도 안 보냈어. 그냥 혼자 한 거라니까. 도대체 비결이 뭐냐고 상대방은 재차 묻는다. 민호가 어렸을 때부터 책을 많이 읽었잖아. 그게 다 피가 되고 살이 된 거지. 때가 되니까 저절로 글을 잘 쓰게 되더라고. 민호는 엄마가 저렇게 말을 많이 하는 건 요즘 들어 처음 보았다. 엄마는 겸손한 말투로 말했지만 자랑하는 마음을 감추지는 못했다. 아니 굳이 감추려 하지 않았다. 나중에는 상대방이 묻지 않은 것도 말했다. 우리 민호가 금상이고 6학년 애가 은상이야. 5학년이 6학년을 지친 거지. 호호호. 전화기를 들고 거실을 나왔다 갔다 하면서 몇 시간째 통화하는 엄마를 민호는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갈증나. 목도 아프네. 긴 통화가 끝난 후 엄마가 냉동실에서 아이스크림을 꺼냈다. 엄마는 말을 많이 한 탓에 목이 조금 쉬었다. 둥근 아이스크림 통을 가운데 두고 민호와 엄마가 식당에 마주 앉았다. 둘은 번갈아 가며 밥숟가락으로 아이스크림을 떠먹었다. 민호가 조심스레 물었다. 아빠한테 전화했어요? 아빠한테도 자랑해야지. 엄마가 아이스크림을 한 숟가락 크게 떴다. 아빠는 지금 바쁘실 거야. 다음에 얘기할게. 엄마의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다. 지금 얘기해요. 아이 차. 아이스크림을 넘기면 엄마가 얼굴이 찡그렸다. 엄마. 그럼 너가 직접 얘기해봐. 엄마가 하세요. 너가 해야 아빠가 더 좋아해. 민호는 거실로 가서 집 전화기로 아빠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빠는 받지 않았다. 어쩌면 엄마가 걸었다고 생각할 것도 같다. 방으로 가서 휴대폰으로 다시 전화했다. 아빠가 바로 받지 않기에 그냥 전화를 끊었다. 사실 민호는 아빠에게 전화 거는 게 좀 어색했다. 자주 만나지 않다 보니 그렇게 된 것 같다. 문자를 보내는 게 낫겠다. 아빠, 저 글짓기 대회에서 금상 탔어요. 치우고 다시 썼다. 나 글짓기 대회에서 금상 탔어. 아들이 금상을 탔다는데 아무리 바쁘고 무심한 아빠라 해도 전화하지 않고는 베길 수 없을 것이다. 아들 뭐 사줄까? 아빠가 물으면 뭐라고 답할지 민호는 미리 생각해 보았다. 노트북 사달라고 할까? 최신 게임기? 아니다. 같이 야구하자고 해야겠다. 야구 가르쳐 주겠다고 말한 지 3년이나 지났는데 아빠는 한 번도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민호는 휴대폰을 손에 들고 거실로 나갔다. 저녁이 되도록 아빠에게서는 연락이 없었다. 민호는 엄마랑 밥을 먹고 텔레비전을 봤다. 인기 개그맨이 나오는 코미디 프로였다. 민호와 엄마는 가끔 까끌거리며 웃었다. 텔레비전을 다 봤는데도 아빠는 전화하지 않았다.
민호는 속이 텅 빈 것처럼 허전했다. 타다닥 타다닥 빗소리가 들려 베란다로 나가보았다. 어둠을 핥힌 것처럼 빗방울들이 유리창에 쭉쭉 그어져 있었다. 빗줄기가 제법 굵었다. 힘없는 가을 잎들이 뚝뚝 떨어져 나갔다. 방으로 가 불을 끄고 이불 속으로 들어갔다. 타다닥 타다닥 같은 빗소리일 텐데 어둠 속에 있으니 더 또렷하게 들렸다. 잠이 오지 않았다. 그게 내 마음대로 되는 줄 알아? 아빠가 먼저 큰 소리를 냈다. 그렇다고 나한테 거짓말을 해? 엄마도 쥐지 않고 크게 말했다. 나 혼자 좋자고 한 건 아니잖아. 가족을 위해서 했다고 하지만 당신 욕심 때문이야. 3년 전 그날의 소리가 머릿속에 울렸다. 부모님은 가끔 싸웠다. 싸움이 시작되는 이유는 매번 달랐지만 결말은 대체로 비슷했다. 엄마는 아빠가 약속도 지키지 않고 거짓말까지 한다고 했다. 결국 엄마는 아빠를 믿지 못하게 되었고 아빠는 그런 엄마를 좋아하지 않게 되었다. 엄마가 이렇게 사는 게 행복하지 않다고 지친 듯이 말했다. 그러자 아빠가 더 크게 소리 질렀다. 나도 행복하지 않아. 민호는 부모님이 싸우는 소리를 자기 방에서 다 들었다. 부모님이 싸우면 너무 무섭고 불안했다. 어느 날 갑자기 부모님이 사라지고 집에서도 살 수 없게 된다면 자신은 거리에서 돈을 구걸하며 살아야 할지도 몰랐다. 오줌이 마려웠지만 방을 나가기가 두려웠다. 혹시라도 아빠의 신기를 건드릴까봐 조심스러웠다. 아빠는 한밤중에 집을 나간 후 이틀 만에 돌아왔다. 그날은 원래 놀이동산에 가기로 한 날이었다. 아빠가 민호를 한번 꼭 안아주더니 옷장문을 활짝 열어놓고 짐을 싸기 시작했다. 민호는 아빠를 부르려 했다. 아빠 새로 산 블룩이 왔어요. 같이 짐 만들어요. 하지만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큰 가방 3개를 들고 집을 나서는 아빠의 뒷모습을 보며 민호는 아빠가 떠나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아빠는 혼자 회사 근처로 이사했다. 처음에는 주말마다 아빠를 만났다. 매일 보지 못하는 대신 아빠는 더 잘 놀아주려고 했다. 하지만 점차 만나는 횟수가 줄었다. 그 사이 아빠는 회사에서 승진을 했고 시간이 없다는 말을 자주 했다. 피곤하다는 말도 많이 했다. 이제는 1년에 겨우 몇 번 얼굴을 볼 뿐이지만 그나마도 서먹할 때가 많아 같이 오래 있지 못했다. 쏴 거세지는 빗소리가 가슴속으로 파고들었다. 민호는 스탠드를 켜고 책상에 앉았다. 맨 아래 서랍에서 비밀 일기장을 꺼냈다. 아빠는 왜 우리 집을 싫어하는 걸까? 언제부터 싫어하게 됐을까? 처음에는 엄마를 사랑했을 거다. 그러니까 결혼도 하고 나를 낳은 거겠지. 그런데 지금은 사랑하지 않는다. 서로 사랑하던 사람도 언젠가는 사랑하지 않게 된다. 아빠는 이제 나도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 아빠를 미워하면 편한데 이해하려니까 힘들다. 특별한 만남. 전교생의 강당에 모이자 기가 떨어져 나가듯이 시끄러웠다. 이렇게 다 같이 모이는 날은 1년에 몇 번 되지 않는다. 동화작가 송지아 선생님 초청 강연이라고 적힌 노란 현수막이 단상에 걸려 있었다. 송지아 선생님은 교과서에도 여러 작품이 실린 유명한 작가라고 한다. 의자를 다 놓을 수 없어서 아이들은 강당 마룻바닥에 그냥 앉아야 했다. 강당 양옆에는 선생님들이, 뒤에는 학부모님들이 접이식 의자를 놓고 앉았다. 방석이라도 가져올 걸 1시간 동안 이렇게 어떻게 앉아있냐. 창수가 앉자마자 몸을 뒤틀며 투덜댔다. 민호는 재기와 재기 엄마가 강당 입구에서 만나는 걸 우연히 보았다. 재기 엄마가 파란색 표지의 책을 재기에게 건네주고 있었다. 재기 엄마는 아주 날씬했는데 며칠 전 텔레비전 드라마에서 본 듯한 고급스러운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재기 엄마가 담임선생님 옆으로 다가갔다. 선생님은 많지도 않은 머리카락을 단정히 하면 재기 엄마에게 의자를 권했다. 다른 엄마들은 강당 뒷자리에 앉는데 재기 엄마는 선생님들 사이에 앉았다. 근데 저 책들은 뭐야? 민호가 보니 재기뿐 아니라 많은 아이들의 책을 갖고 있었다. 저 작가 선생님이 쓴 책, 이따 사인 받으려는 거지. 기념이잖아. 너도 책 가져왔어? 민호는 새삼 창수의 손을 살폈다. 아니 그런 거 못하러 봤냐? 박지성 선수라면 몰라도. 창수가 끄리낌 없이 말했다. 교무부장 선생님이 평소보다 점잖은 목소리로 송지아 선생님의 이력과 작품을 소개했다. 너무나도 귀하고 좋은 기회여서 오늘 다 같이 모인 겁니다. 우리 학생들 자리가 불편해도 좀 참고 어젓한 모습을 보여주세요. 잠시 후 교장 선생님 옆에 앉아있던 여자분이 일어나 단상에 올랐다. 민호는 작가를 직접 만나보긴 처음이었다. 작가는 좀 지루하거나 기백한 사람일 거라 생각해 왔는데 송지아 선생님은 자신의 친작가는 달라 보였다. 너그럽고 상냥한 인상이었다. 꼼짝없이 책상에 앉아 글을 쓰는 작가라기보다는
자유롭게 세상을 돌아다니며 즐기는 여행가 같았다. 그래도 유명한 작가라면 딱딱하게 폼 잡을 줄 알았는데 첫 마디부터 예상을 깼다. 바닥에 앉아있기 힘들면 서 있어도 돼요. 송지아 선생님의 말 한마디에 아이들은 긴장이 풀렸다. 아, 발에치가 나네 하며 장난기 있는 아이들이 일부러 자리에서 일어났다.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다시 앉히느라 바빴다. 강연은 길지 않았다. 질문 시간이 돼서 강당 앞자리에 앉은 저학년 아이들이 먼저 손을 들었다. 책 쓰실 때 무슨 옷 입고 하세요? 키는 몇 학년 때 가장 많이 자라셨어요? 저는요, 일기에 쓸 말이 없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날이 많거든요. 물귀신에게 잡혀가는 동화책을 읽었는데 물귀신은 정말로 있나요? 도둑이나 유괴범 나오는 이야기는 쓰지 말아주세요. 너무 무섭단 말이에요. 질문이 산만했지만 송지아 선생님은 어떤 질문도 귀찮아하지 않았다. 이제껏 민호가 알던 학교 선생님이나 주위 어른과는 어딘지 달랐다. 저분이 내 선생님이었으면 민호는 뭔지 모르게 부러운 마음이 들었다. 그때 재규가 손을 번쩍 들며 일어섰다. 재규는 질문하기 전에 자신의 학년과 이름부터 밝혔다. 저희 장래 희망은 작가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선생님처럼 훌륭한 작가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선생님께서 작가가 되시는데 가장 큰 영향을 준 책은 무엇입니까? 또 저에게 추천하고 싶으신 책은 무엇입니까? 단상에 재규가 방송 기자처럼 또박또박 말했다. 휙 밥맛이야. 창수가 토하는 신용을 했다. 담임 선생님이 재규를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저렇게 똑똑한 애가 우리 반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표정이었다. 재규 엄마는 잘했다는 듯 짧게 한번 눈짓만 했다. 송지아 선생님은 재규에게도 친절했다. 다른 사람이나 주위 사물에 관심을 가지라. 책을 많이 읽고 대화를 많이 해라. 자신의 솔직한 생각이나 느낌을 찾아 글을 쓰라고 했다. 솔직한 느낌이나 생각이나 느낌? 민호의 마음에 반발심이 뾰족하게 솟았다. 솔직한 것도 적당해야 남들이 받아준다. 요새 민호를 괴롭히는 솔직한 생각은 엄마와 아빠가 차라리 이혼했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만약 자신이 이런 생각을 쓴다면 있는 사람 누구도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아빠는 금상을 탄 아들에게 끝내 연락하지 않았다. 그런 아빠에게 기대하느니 새아빠를 구하는 게 나을 것 같다. 새아빠는 너무 바쁘지 않고 엄마와 싸우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으며 야구를 가르쳐주고 게임에 대한 대화가 잘 통하고 주말 농장을 할 수 있는 분이면 좋겠다. 민호는 오래전부터 고구마나 방울토마토 같은 것을 직접 키워보고 싶었다. 하지만 아빠를 새로 구하는 일은 민호가 끼어들기 어려운 어른들의 영역이었다. 그런 아빠가 내게도 있을까? 민호가 골똘히 생각에 빠져 있는데 창수가 팔꿈치로 옆구리를 쳤다. 신민호! 단상에서 송지아 선생님이 민호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다. 나가서 읽으래. 비밀 치령을 전달하던 창수가 소곤거렸다. 뭘? 덩달아 민호도 목소리가 작아졌다. 저번에 너가 쓴 거 금상 탄 거 말이야. 민호는 몹시 당황스러웠다. 할 수만 있다면 개미처럼 작아져 강당을 몰래 빠져나가고 싶었다. 머뭇거리다 수아와 눈길이 딱 마주쳤다. 나가서 당당히 읽어. 수아의 눈빛이 그렇게 말했다. 민호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단상에 오르자 선생님들과 전교생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다. 송지아 선생님이 민호에게 프린트한 종이를 건네주었다. 호랑이보다 무서운 것이었다. 강연이 시작되기 전 송지아 선생님은 교장 선생님과 독서 토론 글짓기 교육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다 최근에 상을 탄 민호의 글을 읽게 되었고 강연에 소개하기로 한 것이다. 민호는 마이크 앞으로 다가갔다. 셀 수 없이 많은 눈동자들이 자신을 보고 있었다. 손에서 땀이 났다. 제목, 호랑이보다 무서운 것, 귀신? 티라노사우루스? 정답을 맞히던 아이들 몇몇이 빠르게 관심을 보였다. 비웃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자 민호는 배에서부터 새로운 용기가 번져 나왔다. 처음보다 강하고 분명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어 나갔다. 대사를 읽을 때는 자연스레 목소리 연기도 했다. 까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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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호가 아기 울음소리를 흉내내자 앞자리 아이들이 까르까르 하며 따라 웃었고 웃음은 사방으로 빠르게 번졌다. 담임 선생님이 단상 앞으로 바싹 다가오더니 미리 준비해온 디지털 카메라로 민호를 찍었다. 그때 민호는 알게 되었다. 재규가 공부를 잘하고 재규 엄마가 선생님 옆에 붙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선생님이 재규만 감싸진 않는다는 것을, 재규만 예뻐한다고 불평하는 아이들이 몇 있었지만 선생님이 실제로 그러진 않았던 것이다. 민호가 발표를 마치자 큰 박수가 쏟아졌다. 훌륭해요. 곁에 있던 송지아 선생님이 눈을 빛내며 민호를 보았다. 민호는 가슴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었다. 그리 훌륭하다는 건지
떨지 않고 읽어서 훌륭하다는 건지 알 수 없었지만 어떤 의미로든 민호에게는 충분했다. 강연이 끝나자마자 민호는 교실로 달려갔다. 후후 교과서를 들고 다시 강당으로 뛰었다. 교과서에 선생님 작품이 실려 있으니 거기에 사인을 받으면 되는 거다. 원래는 사인에 관심도 없었지만 이제 다르다. 꼭 받아야 한다. 민호는 헐떡이는 숨을 고르며 사인줄이 맨 끝에 섰다. 송지아 선생님은 아이들 한 명에게 이름을 물으며 책에 정성껏 사인해 주었다. 사인을 받은 아이들은 하나 둘 강당을 빠져나갔다. 민호는 선생님이 쓴 책을 미리 준비하지 못한 것이 부끄러웠다. 초등학생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흔하디 흔한 교과서에 사인을 받다니 우리 집이 가난하다고 생각하겠지? 아니면 선생님을 좋아하지 않아서 성의가 없다고 생각할까? 민호가 수줍게 교과서를 내밀자 송지아 선생님은 활짝 웃었다. 민호는 책 읽는 거 좋아하니? 책 많이 읽어? 민호가 마지막이었기에 선생님은 민호와 좀 더 이야기할 수 있었다. 남들이 얼마만큼 읽는지 모르니까 제가 많이 읽는 건지 모르겠어요. 선생님은 뭐가 재미있는지 소리내 웃었다. 너가 생각할 때 충분한 것 같니? 그런 것도 같고 그러지 않은 것도 같았다. 민호가 망설이며 대답을 고르는 사이 재규와 재규 엄마가 다가왔다. 재규 엄마가 선생님에게 팬이라고 인사하며 예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처럼 살갑게 대했다. 재규가 민호를 쏘아보더니 낮게 내뱉었다. 넌 빠져. 민호는 물러서지 않고 재규를 노려보았다. 선생님과의 대화를 빼앗긴 것에 화가 치밀었지만 노려보는 것 외에는 달리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재규 엄마가 선생님 앞으로 재규를 살며시 밀었다. 그리고 넌 재규가 어렸을 때부터 책을 좋아하고 글을 잘 썼어. 여러 대회에 나가 상을 많이 받았다는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말했다. 민호는 선생님과 더 얘기하지 못해 아쉬웠지만 재규와 재규 엄마 옆에 계속 서 있는 것이 몹시 어색하고 불편했다. 결국 선생님에게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돌아서야 했다. 터덜터덜 텅 빈 강단을 가로지르는데 재규 엄마의 또렷한 목소리가 덩대에서 들려왔다. 재규를 나라라 학교에 보내고 싶어요. 엄마의 방. 집에 돌아온 민호는 컴퓨터부터 켰다. 나라라 학교를 검색하니 송지아 선생님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가 나왔다. 선생님은 매년 초등학생 8명을 선별하여 1년 동안 무료로 독서 토론과 글짓기를 가르치고 있었다. 이미 10년도 넘었다고 한다. 나라라 학교에 들어가려는 신청사가 아주 많아서 게시판에 올라온 사연은 다 읽을 수 없을 정도였다. 민호는 충격을 받았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글짓기에 관심 있는 줄 몰랐다. 문제는 선발 기준이었다. 선생님은 개인적인 방식으로 8명을 뽑는다고 했다. 대회 수상 경력이 있으면 좋으나 꼭 필요하진 않다고 했다. 그래서 엄마들이 더 애를 태웠다. 전할 말이 있으니 연락 달라는 사람도 있었고 후원금 형식으로 수업료를 충분히 내겠다는 사람도 있었다. 선생님과 공부한 사람 중에는 문예 특기자로 대학에 간 사람이 여럿 있고 작가가 된 사람도 있다고 했다. 엄마들이 줄을 서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다. 민호는 힘이 쭉 빠졌다. 나라라 학교 전교에서 8명 자신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읽을 때 떨리지 않았어? 작가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던 다른 엄마들 많이 왔었어? 교과서에 사인 받을 생각은 어떻게 했니? 내 아들이지만 참 기발하다. 엄마가 밥은 한술도 떼지 않고 계속 물었다. 민호가 전교생 앞에서 발표했다는 게 도무지 믿기지 않는 모양이었다. 저녁상을 치우고 나서도 엄마의 질문은 끊이지 않았다. 작가 선생님은 뭐가 가장 인상적이었어? 예뻤어요. 목소리도 부드러워. 이 녀석이 엄마가 기분 좋게 웃으며 민호의 얼굴을 꼭 감쌌다. 오늘 엄마랑 같이 잘까? 네. 민호는 엄마의 들뜬 기분을 맞춰주고 싶었다. 안방불을 끄고 잠자리에 나란히 누웠을 때다. 작가 선생님 진짜로 멋있지? 엄마가 다시 그 얘기를 꺼냈다. 그런데 아까와는 달리 목소리가 차분했다. 민호에게 묻는다기보다 혼잣말에 가까웠다. 엄마, 근데 왜 자꾸 물어보세요? 엄마의 눈길은 민호가 아니라 어둠 속 천장에 한 구석에 닿아 있었다. 있잖아, 엄마는 작가가 되고 싶었어. 이슬비가 내리는 아심처럼 서늘한 기운이 엄마의 말에서 느껴졌다. 그래서 열심히 책을 읽고 공부도 했어. 하지만 엄마는 글을 쓰지 않잖아요. 예전에는 썼지. 지금은 안 쓰지만 쓸 시간도 없고. 엄마의 목소리가 점점 느려졌다. 너무 오랫동안 쓰지 않았더니 이제는 뭘 써야 할지 모르겠어. 쓸 게 생각나지 않아. 나도 쓸 게 없는데. 민호가 말하고는 웃었다. 당연히 엄마도 따라 웃을 줄 알았는데 엄마는 아무 반응이 없었다. 그럼 엄마가 읽었던 책들은 다 어디 있어요? 버렸어. 왜요? 엄마가 책은 버리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엄마는 잠시 말이 없었다. 책을 둘 데가 없었거든. 새로 이사 갈 집이 너무 좁았어.
그래도 엄마 방에 막 쌓아두지 그랬어요. 엄마 방이 없었어. 엄마는 울지 않았다. 하지만 우는 사람보다도 슬퍼 보였다. 민호는 엄마 품에 얼굴을 파묻었다. 책을 놓을 수도 없는 작은 집 때문에 엄마는 얼마나 속상했을까. 아기든 책을 보려야 했을 때 엄마는 울었을까. 엄마가 팔을 둘러 민호를 감쌌다. 엄만 괜찮아. 우리 민호가 있으니까. 엄마의 온기에 아늑한 기분이 들면서 민호는 스르르 눈이 감겼다. 빨간 연필이 눈앞에서 아른거렸다. 참 다행이야. 빨간 연필이 어둠 속에서 점점 더 붉고 하얗게 빛났다. 고마워. 민호의 입에서 가느다란 말이 새어나왔다. 새빨간 연필. 이번 주 글짓기는 우리 집에 대해 쓰는 거야. 이걸로 이달에 글을 뽑을 거니까 1월까지 학급 카페에 올려놓도록 해. 선생님이 종례를 마치랬다. 선생님! 재규가 손을 높이 들었다. 집에서 하면 다른 사람이 대신 써줘도 알 수 없잖아요. 학교에서 직접 써야 공정할 것 같은데요. 재규가 민호를 겨냥하며 말했다. 재규는 가외 선생님이든 삼촌이든 이모든 누군가 민호 뒤에서 글을 봐주고 있다고 생각했다.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글을 잘 쓸 수는 없기 때문이다. 사실 이달의 글은 재규에겐 시시했다. 상도 아니고 그저 반에서 제일 잘 썼다는 확인 정도일 뿐인데 문제는 자존심이었다. 상대도 되지 않던 민호에게 자리를 빼앗기고 나자 재규는 속이 끓었다. 좋아. 그럼 내일 수업 시간에 하도록 하자. 선생님이 책상을 가볍게 한번 두드리며 말했다. 민호는 집에서 쓰든 학교에 쓰든 상관없었다. 다만 이번 주제가 마음에 걸렸다. 우리 집. 우리 집에 대해서는 정말이지 쓸 게 없었다. 아빠가 집에 없다는 것을 쓰고 싶지는 않았다. 엄마가 회사에 다녀서 학교를 마치고 집에 가면 혼자 있다는 것도 쓰기 싫었다. 물론 엄마가 자신을 사랑한다는 건 알지만 그것만으로 우리 집을 다 채워줄 수는 없었다. 전에는 어디 놀러 가거나 맛있는 거 먹은 일에 대해 쓰기도 했지만 이제 그런 걸로는 부족했다. 우리 집을 쓰려면 뭔가 더 있어야 했다. 우리 집, 우리 학교, 가족 소개하기, 선생님께 편지 쓰기 모두 어른들이 좋아하는 주제다. 어차피 솔직하게 다 쓸 수 없다는 걸 어른들도 알 텐데 왜 그런 걸 쓰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아무래도 어른들은 불안한가 보다. 자신들이 좋은 부모인지 좋은 선생님인지 끊임없이 확인받으려는 것 같다. 민호는 너릇너릇 책가방을 싸서 교실을 나섰다. 옆반 아이들이 한꺼번에 복도로 쏟아져 나오는 바람에 걸음이 지체되었다. 저만치 앞에서 혼잡한 복도를 뚫고 유유히 걷는 재규의 모습이 보였다. 재규가 모퉁이를 돌아 사라질 때까지 민호는 그의 제자리 걸음이었다. 다음날 국어 시간이었다. 민호는 종이를 뚫어지라 보며 한참을 망설였다. 빨간 연필이 우리 집에 대해 다 말해버리면 어떡하지? 아이들이 글씨 쓰는 소리가 들렸다. 다들 뭔가를 열심히 쓰고 있었다. 뒤돌아보니 재규는 벌써 종이의 절반을 넘긴 듯 했다. 수아도 집중해서 쓰고 있었다. 수아네처럼 행복한 집은 쓸 내용이 많을 것 같았다. 정란이는 종이 귀퉁이에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보였다. 민호 자신만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필동송 빨간 연필이 오늘따라 유난히 빨갛게 보였다. 그동안 수십 분을 썼는데도 연필은 전혀 닳지 않아 처음 깎은 모습 그대로였다. 민호는 빨간 연필을 틀었다. 검은 심이 종이에 닿자 빨간 기둥이 거칠게 움직였다. 시간이 촉박했을까? 오늘 빨간 연필은 이상하리만큼 속도가 빨랐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이 전 속력으로 질주하며 써내려갔다. 고삐 뿔린 망아지 같았다. 민호는 왠지 두려웠다. 손에 힘을 줘 연필을 멈추려 했으나 잘 되지 않았다. 팔 전체에 힘을 주었다. 그래도 연필을 멈출 수는 없었다. 빨간 연필은 계속 달려나갔다. 민호는 머릿속이 핑그르르 돌았다. 미쳤어. 갑자기 빨간 연필이 탁 멈췄었다. 원 없이 다 쓴 것이다. 이건 새빨간 거짓말이야. 민호는 심장이 떨려서 빨간 연필이 쓴 거를 제대로 읽기 힘들었다. 아빠와 야구를 했다. 아빠가 자신을 봐주느라 공을 살살 던지는 것 같았다. 다음번에는 멋진 홈런을 날리고 싶다. 아빠의 낡은 야구 모자에 관한 특별한 사연이 들었다. 집에 돌아오니 엄마가 쿠키를 만들고 있었다. 세 식구가 모여 따뜻한 쿠키를 먹었다. 1월에는 교회 주말 농장에 가서 고구마를 캤다는 내용이었다. 민호는 이 중에서 어떤 것도 해본 적이 없었다. 간절히 바라던 일, 그러나 이제는 절반쯤 포기한 것들이었다. 이 글을 낼 수는 없다. 새로 다시 써야 한다. 5분 후에 걷는다. 선생님의 목소리가 아득하게 느껴졌다. 민호는 빨간 연필을 내던지고 다른 연필을 꺼내들었다. 우리 아빠는 머릿속이 텅 비어진 듯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았다. 민호는 단 한 줄도 쓸 수가 없었다. 지금 새로 쓰는 것은 불가능했다. 빨간 연필을 쓴 것을 조금 고쳐서 내는 게 나을 것 같았다. 아빠와 야구를 한 적은 한 번도 없다. 레고 블록을 한 것으로 바꿔야겠다. 엄마가 쿠키를 직접 만든 적은 없지만 사준 적은 많으니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았다.
주말 농장은 어떻게 생기는지 구경도 못 해봤다. 재래시장에 가서 고구마를 샀다고 해야겠다. 야구와 주말 농장 부분을 지우개로 빡빡 지웠다. 지우개 가루가 두껍게 밀려 나왔다. 그런데 글자가 지워지지 않았다. 지우개는 달았지만 빨간 연필이 썬 글은 조금도 지워지지 않았다. 민호는 한기가 느껴지며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사각사각 빨간 연필이 머릿속을 갉아먹는 것만 같았다. 한편 자기 글을 끝내고 민호를 지켜보던 재균은 깜짝 놀랐다. 민호는 좀 이상해 보였다. 글은 안 쓰고 종이만 한참을 보더니 다음에 필통을 노려봤다. 그리고는 아주 힘겹게 연필을 꺼냈다. 그런데 연필을 쥐자마자 180도 달라졌다. 어디서 그럴 힘이 났는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글을 썼다. 한 번도 망설이지 않고 한 번도 지우개를 사용하지 않고 단숨에 다 써버렸다. 재균은 당황스러웠다. 아무리 훌륭한 작가를 해도 저렇게 빨리 쓸 수는 없을 것 같았다. 글이 저절로 쓰이는 것처럼 보일 정도였다. 글을 다 쓴 민호는 탈진한 듯이 힘들었다. 글자는 제대로 썼는지 자신도 의심스러울 것이다. 5분 후에 걷겠다는 선생님 말에 재균은 민호에게 눈을 돌렸다.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내쉬며 흥분을 가라앉히고 자신의 글에 집중했다. 내용과 흐름에 무리가 없고 맞춤분도 완벽해 보였다. 재균은 자신 있게 앞으로 나가 글을 제출했다. 뒤돌아 서며 민호를 보니 창백한 얼굴로 자리에 앉아 있었다. 민호는 가장 늦게까지 글을 내지 않았다. 잘 쓰지 못한 것이 틀림없었다. 재균은 자기도 모르게 입꼬리가 올라갔다. 굴은 이에 서다. 글짓기를 낸 후로 민호는 부주의한 실수를 연달했다. 사람들과 몸을 부딪히고 손에 든 물건을 힘없이 떨어뜨렸다. 피구를 할 때는 뻔히 보이는 공에 맞아 맨 먼저 퇴장당하기도 했다. 민호는 마음이 무거웠다. 빨간 연필은 그저 고맙기만 한 물건이 아니었다. 야, 너 어디를 닦고 있는 거야? 청소 시간에 유리창을 닦던 수아가 어이없다는 듯 민호를 쳐다보았다. 민호가 정신을 차려보니 자신의 글리가 유리창 대신 그 옆에 흰 벽을 문지르고 있었다. 어디 아파? 아니, 민호는 왠지 울고 싶었다. 아픈 것 같은데 보건실에 갈래? 아니야. 학교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었다. 토요일은 뭐해? 유리창에 훅 입김을 불며 수아가 물었다. 아무것도. 아빠가 새로운 피자를 개발했는데 시집게 한대. 피자 안 먹고 맛이 어떤지 얘기해주면 되는 거야. 갑자기 목이 확 메었다. 캑캑 토해내던 마른 기침을 해보았지만 나아지지 않았다. 너 괜찮아? 찔끔 눈물이 났다. 수아가 민호를 걱정스레 살폈지만 청소를 마치고 집에 갈 때까지 민호는 내내 말을 하지 않았다. 그건 우리 집이 아니다. 우리 집이라면 좋겠지만 아닌 건 사실이다. 그렇다고 글짓기를 내지 않을 수는 없었다. 빨간 연필은 거짓말쟁이다. 수아가 잘해주니까 좋은데 한편으로는 미안하다. 수아가 진실을 알게 되어도 그때도 나를 초대해줄까. 기쁨과 슬픔은 동시에 올 수도 있다. 비밀 일기장을 덮으며 민호는 책상에 털썩 엎드렸다. 오늘 밤은 유난히 조용해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우리 집으로 이달에 글을 뽑겠다던 선생님의 말이 생각났다. 책상 밑으로 손에 깍지를 끼고 기도했다. 제발 뽑히지 않게 해주세요. 민호는 주문을 외우듯 계속 중얼거렸다. 이때로 빨간 연필에 쓴 우리 집이 이달의 글로 뽑혔다. 재규는 충격을 받았다. 민호의 이상한 행동과 심각한 표정으로 보아 그리 행편없을 거라고 확신했었다. 집에서 도와주던 사람 없이 혼자 쓰으니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또 민호가 뽑히다니 재규는 믿어지지 않았다. 그럼 민호가 정말로 글을 잘 쓴다는 말인가? 아니면 자신처럼 미리 연습을 했던 걸까? 재규는 불쾌한 마음보다 당혹감이 앞섰다. 이달의 글에 뽑히자 민호 역시 당황스러웠다. 게시판 앞에 엉거주춤 서서 선생님이 액자에서 꺼내주는 호랑이보다 무서운 것을 받았다. 그걸 신민호가 눈에 크게 들어왔다. 이것도 내가 쓴 게 아니었어. 민호는 새삼 깨달았다. 액자에 들어가는 우리 집을 불안한 마음으로 보았다. 이번에 정난이는 민호를 그렸다. 야구 유니폼에 모자를 눌려서 민호가 방망이를 들고 공이 날아오기를 기다리는 모습이었다. 그런데 민호의 발 아래에 솜처럼 푹신한 보이는 구름이 두껍게 깔려 있었다. 정난이는 왜 구름을 그렸을까? 혹시 알고 있는 걸까? 이것이 단지 꿈이라는 걸? 선생님이 정난이를 돌아보며 물었다. 그런데 왜 구름이니? 야구를 꼭 땅에서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정난이는 가끔 이상한 말을 했다. 게다가 행동도 굼떴어. 아이들에게 종종 무시당하곤 했다. 그런 야구를 하늘에서 하냐? 누군가 빈정거렸지만 정난이는 태어났다. 누가? 손오공. 그러고 보니 민호를 손오공처럼 그렸네. 선생님의 말에 아이들이 크게 웃었다. 민호는 어정쩡하게 따라 웃으며 정난이가 자신은 아주 똑똑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정난이는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것을 느낀다.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데도 정난이는 그냥 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잘 그려낸다. 민호는 속을 떡킨 것만 같다 장난의 얼굴을 똑바로 볼 수 없었다. 재규에게도 부끄러웠다. 재규는 학원에도 다니고 과외 수업도 받지만 어쨌든 자신이 직접 글을 쓴다. 그런 점에서 재규는 정정당당하다. 지금 같은 상황이 되었어야 재규의 능력을 인정하더니 민호는 남몰래 얼굴을 붉혔다. 며칠이 지나자 반 아이들은 모두 우리 집을 읽었다. 민호는 가능하면 말을 줄였다. 집안 사정을 소속들이 알만한 가까운 친구가 없다는 것이 다행이었다. 너 아빠 집에 왔어? 민호가 막 자리에 앉으려는데 등 뒤에서 동철이가 불렀다. 민호는 동철이와 상대하고 싶지 않았다. 뒤돌아보지 않고 그대로 자리에 앉았다. 야구는 언제 했냐? 난 한 번도 못 봤는데. 동철이가 민호에게 시비를 걸자 창수가 발끈했다. 그럼 민호가 야구할 때 나한테 일일이 뭐하고 해야 하냐? 별게 다 시비야. 창수 너 모르면 가만히 있어. 내가 우리 엄마한테 물어봤단 말이야. 뭘? 쟤네 주말 농장도 없어. 너희 엄마가 어떻게 민호네 사정을 다 알아. 그건 같은 집에 사는 사람이 아니고는 알 수 없는 거야. 동철이와 창수가 옥신공신하자 순식간에 아이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 조용한 순간이었다. 창수가 모든 아이들이 들을 수 있도록 또렷하게 말했다. 너 재규 꼬봉이냐? 동철이가 발끈하고 의자를 뒤로 잡아뜨리며 일어섰다. 그만해. 재규가 성질내며 동철이를 막았다. 동철이가 억울하다는 듯 손가락으로 우리 집을 가리켰다. 저거 다 꾸며 쓴 거야. 가짜란 말이야. 재규는 말없이 민호를 노려보기만 했다. 동철이가 눈에 핏대를 세우며 세기를 박듯 말했다. 제 아빠 없어. 나쁜 자식. 꼭 그 말까지 해야 하냐. 민호는 자세를 바꾸지 않고 꼿꼿이 앉아있었다. 쿵쿵쿵쿵 심장이 너무 빨리 뛰었다. 이러다가 심장이 터질지도 몰랐다. 어처구니 없게도 그런 구급차를 타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지켜보고 있던 반장 현우가 입을 열었다. 민호야 너 아빠랑 야구했어? 현우의 목소리에는 지지도 비난도 들어있지 않았다. 사실만을 묻고 있었다. 민호는 잠시 숨을 멈추고 흥분을 가라앉았다. 지금 말을 더듬으며 끝장이다. 침착하게 말했다. 그래 주말 농장은 있어? 외할머니 집에서 하는 거야. 시골에 사시거든. 다 들었지? 사실이랬잖아. 현우가 재규와 동철이를 보며 말했다. 넌 걔 말만 믿냐? 동철이가 계속 물고 늘어졌다. 재규가 뽑히지 않아서 괜히 민우한테 터집 잡는 거잖아. 그걸 모를 줄 알아? 현우가 내리치듯 단호히 말하자 동철이가 멈칫했다. 재규가 실내화를 딱딱 그리며 교실을 나갔다. 동철이가 따라 나가며 괜히 뒷문을 부딪혔다. 요란하게 흔들리는 문을 정나리가 입에서 멀뚱멀뚱 보았다. 민호는 숨을 사겠다. 시험에는 통과했다. 아무도 모른다. 민호야 이렇게 기쁜 소식을 왜 말 안 했어? 가정통신문을 식탁에 내려놓으며 엄마가 물었다. 깜빡. 민호는 엄마의 눈을 피했다. 우리 집 썬 거 어디 있니? 엄마도 좀 보자. 지금 없어요. 선생님이 아직 돌려주지 않았어요. 뭐라고 썼어? 그냥요. 엄마는 더 캐묻지 않았다. 오늘 엄마랑 같이 잘까? 민호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민호는 더 이상 빨간 연필을 쓰고 싶지 않았다. 당장 오늘부터 보통 연필로 일기숙제를 하기로 했다. 일기장을 펴자 빨간 도장이 찍힌 게 보였다. 문득 옛날 일기장이 그리웠다. 파란 도장을 받던 일기장. 책꽂이에서 다 쓴 일기장을 꺼내 아무데나 펴서 읽어보았다. 길이는 짧고 내용도 별게 앞섰다. 일기 숙제, 벌짓기 숙제가 무척이나 하기 싫던 때였다. 그래도 그때는 불안하지 않았다. 빨간 도장을 받고 싶었지만 파란 도장을 받아도 상관없었다. 그런데 지금은 다시 파란 도장을 받는 건 생각하기도 싫었다. 자존심 때문만이 아니다. 엄마는 파란 도장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선생님은 파란 도장을 찍으면 무슨 생각을 할까? 또 친구들은 돌이키기에 너무 몰려온 것이다. 누구에게든 다 털어놓고 싶다. 그러면서도 아무한테도 말하고 싶지 않다. 사기꾼들은 어떻게 비밀과 그치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걸까? 그 사람들이 대단한 정신력을 가졌다는 것을 사람들은 알까? 비밀 일기를 쓰는 것도 힘들었다. 비밀 일기장에도 쓸 수 없는 진짜 비밀이 생긴 것이다. 일기장을 도로 서랍에 넣었다가 민호는 서랍 깊숙이 놓인 휴지 뭉치를 보았다. 한 겹 한 겹 휴지를 풀자 투명하고 깨끗한 유리천사가 드러났다. 천사의 날개를 쓰다듬으니 매끈한 유리결이 느껴졌다. 부러졌던 날개는 접착제 덕에 잘 붙었다. 딩딩 슬픈 음악이 천사의 손끝에서 흘러나오는 것 같았다. 민호를 위로하듯 유리천사가 맑은 음을 연주했다. 유리천사는 알고 있어 내가 얼마나 괴로운지. 엄마 나 전학 가고 싶어요. 설거지를 마치고 안방으로 들어가는 엄마에게 민호가 불쑥 말했다. 왜? 엄마가 어리둥절했다.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 그냥 지금 학교에 다니기 싫어요. 그러니까 왜? 곤란한 질문을 하는 엄마에게 민호는 화가 났다. 엄마는 꼭 이유를 다 알아야 해요? 그냥 해주면 안 돼요? 엄마가 당황한 듯 눈을 연거푸 깜빡였다. 민호야 속상한 일 있었니? 엄마한테 얘기해봐.
엄마가 부드럽게 민호를 달랬지만 그럴수록 민호는 더 화만 났다. 엄마도 나한테 다 얘기해주지 않잖아요. 뭘? 아빠에 대해서. 아빠는 왜 집에 없는 거야? 민호는 결국 폭발하고 말았다. 뒤통수라도 맞은다 멍하게 서있는 엄마를 놔두고 방으로 돌아가 문을 잠가버렸다. 울음이 터져나왔다. 슬퍼서가 아니다. 자신이 아직 어린이인 것이, 그래서 혼자 학교를 옮길 수 없는 것이 분했다. 다음날 민호는 일기를 내지 않았다. 숙제를 하지 않은 애들은 남아서 청소를 해야 했다. 민호는 차를 청소하는 게 마음 편했다. 혼자서 집으로 걸어갔다. 잎을 다 떨궈낸 나무들이 호주씩 보였다. 아파트 단지에 있는 마트에서 동철이 엄마가 나오고 있었다. 민호는 가로수 뒤로 몸을 숨겼다. 이리저 동철이 아빠의 목소리가 들렸다. 민호가 고개를 살짝 내밀어 보니 아빠가 동철이 엄마에게서 장본 것을 받아들고 있었다. 반투명한 비닐봉지 위로 초록색 대파가 길게 삐져나와 있었고 토막 낸 동태도 얼핏 보였다. 동철이네는 오늘 동태찌개로 먹는구나. 동철이네 세 식구가 식당에 둘러앉아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찌개를 나눠 먹는 모습이 떠올랐다. 찬바람이 점프를 해주고 가슴속으로 들어왔다. 동철이 부모님이 지나간 후에도 민호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다. 집에 들어가자 공기가 싸늘한 게 추웠다. 안방으로 가서 보일러를 켰다. 민호는 제대로 쓰기 힘들 정도로 피곤했다. 퇴근하고 돌아온 민호 엄마는 집에 불이 켜져 있지 않아 의아했다. 거실불을 밝힌 후 민호 방을 들여다보았다. 민호도 가방도 없었다. 안방문을 여니 민호가 바닥에 몸을 바싹 웅크린 채 잠들어 있었다. 추웠던 건지 점프도 벗지 않고 양팔로 가슴을 감싸고 있었다. 엄마는 민호 옆에 가만히 앉았다. 잠든 민호의 얼굴에 근심이 어려고 있었다. 아빠가 집에 없다는 것 때문에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한 건지 염려되었다. 민호를 위해서라면 무엇을 해줘도 아깝지 않고 하나라도 더 해주고 싶지만 민호 아빠와의 문제만은 뜻대로 되지 않았다. 엄마는 장롱에서 이불을 꺼내 민호에게 덮어주었다. 엄마, 민호가 천천히 눈을 떴다. 아들 저녁 뭐 먹을까? 먹고 싶은 거 있어? 엄마가 민호를 다정히 봤다. 아무거나. 치킨 먹을래? 아니면 짜장면? 동태찌개요. 민호는 괜시리 울컥하며 목소리가 갈라졌다. 동태찌개? 넌 잘 안 먹잖아. 엄마가 확인하듯 되물었다. 엄마가 벽에 걸린 시계를 쳐다보았다. 마트에 아직 동태가 남아있을지 모르겠네. 좀 늦은 것 같은데 그냥 아무거나 먹을게요. 민호는 이불을 바짝 끌어당기며 돌아 누웠다. 성부의 세계. 빨간 단풍잎이 빙그르르 후공을 가르며 떨어졌다. 나뭇가지에서 땅으로 향하는 그 짧은 여행을 민호는 교실 창가에서 써보고 또 보았다. 그동안 잎이 지는 모습을 수없이 봤지만 지금처럼 애달프게 느낀 적은 없었다. 교실에서 나가고 싶었다. 학교나 집이 아니라면 아무 곳이라도 상관없을 것 같았다. 민호는 서둘러 책가방을 쌌다. 선생님이 출근하기 전에 교실을 나가야 했다. 학교 뒷문을 작은 소나무 숲으로 이어진다. 그곳이라면 괜찮을 것 같았다. 서두르다 필동을 떨어뜨렸다. 의자에 앉은 채 허리를 구부려 필동을 쥐르는데 빨간 연필이 책상 아래로 굴러간 게 보였다. 민호는 팔을 더 길게 뻗었다. 그때 난데없이 손 하나가 썩 내려오더니 연필을 먼저 움켜 잡았다. 고개를 들어보니 재규였다. 재규가 빨간 연필을 돌리며 야릇하게 웃고 있었다. 민호는 머리끝이 쭈삣 곤두섰다. 재규가 빨간 연필을 알고 있나? 그럴 리 없어. 민호는 빨간 연필에 특별한 눈길을 주지 않으려 했으면 재규를 똑바로 쳐다보고 말했다. 이리저. 내 기 좀 살려주려고 담임이 그냥 뽑아준 거야. 알고나 있어. 말이 나오지 않았다. 너가 더 잘 써서 뽑힌 게 아니라고. 누가 그래? 담임, 우리 엄마가 전화해 봤거든. 머리가 띵하니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다. 너 글이 사실이건 아니건 난 상관없어. 반에서의 경쟁 따위는 이제 초월했으니까 넌 내 상대가 안 돼. 자기 할 말을 마치자 재규가 빨간 연필을 획 던졌다. 딱 요란한 소리를 내며 빨간 연필이 책상 위로 떨어졌다. 민호는 한급히 손을 뻗어 연필이 굴러 떨어지기 전에 잡았다. 재규는 자기 자리로 돌아갔다. 민호는 재규의 말을 곱씹어 보았다. 충분히 일리가 있었다. 재규는 걸짓기 훈련을 많이 했다. 우리 집이라는 주제는 재규에게 어렵지 않았을 것이다. 더군다나 선생님의 전날 말했으니 재규라면 집에서 미리 연습했을 수도 있다. 재규는 분명 잘 썼을 것이다. 재규와 민호, 선생님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고 민호의 손을 들어주었다. 민호는 빨간 연필의 능력 때문이라고 의심없이 받아들였는데 그것만은 아니었던 모양이다. 재규 말이 사실이라면 선생님의 민호를 동정한 것이다. 민호는 심한 모욕감과 배신감으로 얼굴이 화끈거렸다. 저 자식 괜히 지기 싫어서 저러는 거야. 창수가 가까이 다가오며 말했다.
반에서의 경쟁 따위는 초월했다는데 100일자 말하는 거겠지. 100일장? 전국 글짓기 대회가 있대. 며칠 전에 포스터 붙었던데 못 봤어? 오늘따라 자신이 모르는 게 많았다. 재규는 그 대회에 나가려는 거야. 근데 자기가 나가기만 하면 상을 탈 거라고 생각하나 봐. 민호는 교실을 나섰다. 건물 밖 게시판 앞에 아이들 대여섯이 동그랗게 모여 있었다. 민호는 아이들 틈에 끼어서 포스터를 보았다. 동그라미 100일자. 매년 서울시와 교육청에서 주최하는 전국 어린이 글짓기 대회이다. 대회는 두 차례로 나누어 진행된다. 1차 예선은 인터넷으로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예선에 통과한 사람들이 한날 한 곳에 모여 2차 본선을 겨루게 된다. 예선 부수제는 아침, 본선 주제는 대회 당일에 알려준다. 전국 대회 반에서의 경쟁을 넘어선 진정한 승부의 세계. 민호는 빨간 연필의 능력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었다. 빨간 연필은 전국 대회에서도 우승할 만큼 뛰어날까? 이달에 글에 뽑힌 것이 선생님의 동정심 때문이 아니라 빨간 연필의 위력 때문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다. 교실로 돌아왔다. 조금 전 학교에서 도망치들 했던 마음은 이제 사라졌다. 민호는 가방에서 도로 책을 꺼냈다. 급식 시간에 민호는 수아와 같은 식당에서 밥을 먹게 되었다. 수아가 잡지에서 기다란 시금치를 골라내며 물었다. 너도 동그라미 100일장에 나가? 민호는 국을 뜯어 말고 수아를 보았다. 수아도 100일장에 대해 알고 있다니. 나갈 거야. 민호는 망설이지 않고 말했다. 그럴 거라고 생각했어. 너도 나가? 아니, 난 글짓기 안 좋아해. 수아가 끄리낌 없이 말했다. 오늘 날씨 안 좋잖아. 라고 말하듯 아무런 감정도 의도도 섞이지 않은 무심한 말투였다. 수아가 초록색 줄기를 또 가려냈다. 너 시금치 안 먹어? 후들거렸어. 싫어. 수아는 좋아하지 않는 거 잘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별로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나도 시금치 안 먹는데. 민호가 설무시 자기 시금치를 끄집어냈다. 너도? 수아가 동지를 만난 듯 반가워했다. 후들거리잖아. 민호는 지금 이 순간부터 시금치를 먹지 않기로 했다. 시금치 같은 김밥도 앞으로 먹지 않을 것이다. 눈물섬. 엄마. 급식을 먹고 교실에 들어서는 순간 민호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엄마가 게시판 앞에서 이달의 글을 읽고 있었다. 민호의 이름으로 빨간 연필을 쓴 우리 집을 말이다. 엄마가 고개를 천천히 돌렸다. 유난히 혀 보이는 얼굴에 검은색 눈동자가 흔들렸다. 민호야. 엄마 목소리에 힘이 하나도 없었다. 엄마가 우리 집을 어디까지 읽었을까? 민호는 괜히 부산을 들었다. 언제 왔어요? 학교는 왜 온 거야? 담임 선생님 좀 뵙고 왔어. 선생님을 왜? 말이 따지듯이 나왔다. 우리 민호가 학교에서 어떻게 지내나 궁금해서. 그런 거 나한테 직접 물어보면 되잖아요. 엄마는 어딘지 쓸쓸해 보였다. 엄마가 학교 오는 거 싫어? 그게 아니라 갑자기 오니까 이제 갈 거야. 회사에 다시 들어가야 해. 엄마가 민호 옆을 지나 교실을 나갔다. 엄마, 민호는 뒤따라 복도로 나갔다. 엄마의 걸음이 평소보다 빨라 챙걸음으로 따라가야 했다. 엄마, 이때 집에서 보자. 공부 잘하고 와. 엄마는 민호를 보지 않고 앞만 보며 걸었다. 그래도 민호는 볼 수 있었다. 눈물이 금방이라도 흘러내릴 듯 엄마의 눈에 가까스로 매달려 있었다. 민호는 더는 따라가지 못했다. 엄마는 화를 내지 않았다. 평소처럼 민호와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했다. 민호는 식당에 남아 기다렸다. 엄마가 뭐라도 묻기를 그리고 바랬다. 엄마가 아무것도 묻지 않기를. 말하기가 두려웠다. 그러면서도 누군가에게는 털어놓고 싶었다. 모든 걸 밝힐 수는 없어도 조금이라도 얘기하고 싶었다. 엄마가 올 때면 우리 집이 영원히 불행해질까 봐 겁이 난다. 불행이 시커먼 붕대로 우리 집을 꽁꽁 둘러싸는 것만 같다. 그래서 엄마를 울게 한 아빠가 미웠다. 그런데 나도 그렇게 했다. 엄마는 너무 슬퍼서 말도 크게 할 수 없는 사람 같다. 엄마가 화를 내는 것보다 더 두려운 것은 엄마가 우는 것이다. 민호는 엄마에게 편지를 쓰기로 했다. 말로는 제대로 전하지 못할 것 같았다. 습관적으로 빨간 연필을 집었다가 도로 내려놓고는 조금 전 비밀 일기를 쓴 보통 연필로 바꿔 들었다. 엄마 울지 마세요. 그냥 화를 내세요. 엄마한테 빨간 연필에 대해 말해야 할지 고민되었다. 우리 집에 쓴 건 자신이 아니라 빨간 연필이라고. 그렇게 되면 엄마가 호랑이보다 무서운 것도 일기도 모두 빨간 연필에 썼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친구들에게 아들을 자랑하며 웃던 엄마의 모습이 떠올랐다. 거실을 산책하던 그러면 몇 시간씩 전화하던 엄마. 행복하다고 말하던 엄마. 아무래도 빨간 연필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았다. 그냥 내가 꾸몄었다고 하자. 편지를 들고 거실로 나갔다. 엄마는 안방에 들어가고 없었다. 편지를 식당에 올려놓았다. 굳게 닫힌 안방 문 앞에서 민호는 부러진 기분이 들었다. 방으로 돌아왔다. 민호는 이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하게 깨달았다. 빨간 연필은 여전히 새 것처럼 보였다. 막상 없애려니 빨간 연필 없이도 잘 살 수 있을지 걱정되었다. 하지만 거짓말은 비밀을 낳고 비밀은 또 다른 거짓말을 이어지니 점점 감당하기가 힘들었다. 빨간 연필은 자신에게도 주위 사람에게도 독이 될 터였다. 결심이 바뀌기 전에 없애야 한다.
연필의 양끝을 잡고 힘껏 꺾었다. 연필은 부러지지 않았다. 무릎에 올려놓고 해봐도 마찬가지였다. 연필 심을 바닥에 대고 꾹꾹 눌러보았다. 심이 조금도 상하지 않았다. 역시 이건 보통 연필이 아니다.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 처음에 빨간 연필을 깎았던 때가 생각났다. 그때 연필은 아주 부드럽게 잘 깎였다. 민호는 칼을 찾아 들었다. 칼날이 연필을 파고들자 짙은 나무 향이 풍겨나왔다. 그것은 순식간에 민호의 심장으로 들어가 박혔다. 정신이 아찔했다. 숨을 참고 빠르게 연필을 깎았다. 나무는 잘 깎였으나 문제는 심이었다. 칼날이 들어가지 않았다. 마침내 연필은 매우 개상한 형태가 되고 말았다. 손에 쥘 수도 없을 정도로 짧은 기둥에 매끈하고 긴 검은 심만 덩그러니 박혀 있었다. 그 모습은 콘크리트 건물을 지을 때 빼대로 삼는 철근을 연상시켰다. 심만 남은 빨간 연필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생각했다. 쓰레기통에 아무렇게나 버리기에는 추억이 많았다. 땅에 묻을까? 빨간 연필이 묻은 그런 모비에는 뭐라고 쓰지? 여기 한 아이의 마음을 얻었다가 버려진 빨간 연필 잠들다. 빨간 연필 거짓말한 채로 죽다. 이곳에 묻힌 빨간 연필을 파보는 자에게는 영원한 저주가 내릴 것이다. 빨간 연필을 두고 농담도 하다니 마음이 한결 가벼웠다. 이제까지 일이 오래전 일처럼 여기지기도 했다. 민호는 10만 남은 빨간 연필을 필통에 넣어두었다. 언젠가 좋은 곳을 찾아 묻어주고 싶었다. 민호는 자다가 얼핏 깼다. 어둠 속에서 엄마 냄새가 느껴졌다. 더 자. 목소리가 가까이에서 들렸다. 엄마 화나지 않았어. 민호는 엄마를 바라보았다. 어두운 데다 안경을 쓰지 않아서 엄마의 모습은 허릿단 윤격으로만 보였다. 너무 미안해서 그래. 우리 아들 진짜로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는데 그게 잘 안 된 것 같았어.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호는 무슨 말이라도 해야 할 것 같았지만 아무 말도 떠오르지 않았다. 눈만 몇 번 끔찍이다. 다시 잠이 들었다. 나를 믿는 사람들. 토요일 오후 민호는 수아네 집에 갔다. 수아네는 피자 가게를 한다. 통나무로 지은 2층짜리 건물인데 주차장 옆에는 토끼장이 있다. 민호는 수아와 둘이서 풀을 뜯어 토끼장에 넣어주었다. 지난번 생일 파티와는 달리 피자 시식회는 민호만 초대한 거였다. 커다란 흰 토끼가 입을 부지런히 움직이며 풀을 받아 먹었다. 긴 주방용 앞치마를 두른 수아 아빠가 피자를 들고 2층으로 올라왔다. 수아 아빠가 큼지막한 손으로 민호의 양 어깨를 잡더니 가볍게 흔들었다. 뼈가 좀 부실한 것 같은데 너 많이 먹어야겠다. 민호는 어깨에 묵직한 느낌이 좋았다. 넌 내가 지켜주마. 그러니 아무 걱정 말고 피자나 실컷 먹어라. 꼭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든든했다. 수아랑 같이 책도 읽고 공부도 하다 천천히 가. 아빠 공부는 무슨 공부? 수아가 투덜대자 수아 아빠가 바꿔 말했다. 그럼 그냥 놀다가. 민호는 웃음이 나왔다. 수아 아빠가 주방으로 내려가고 수아와 민호는 피자를 먹기 시작했다. 피자는 정말 맛있었다. 치즈가 많이 들었다며 수아가 좋아했다. 피자를 한 입 가득 먹던 수아가 갑자기 동작을 멈췄다. 이건 뭐야? 치즈 속에 든 초록색 조각. 시금치 아냐? 그건 정말 시금치였다. 수아 아빠는 수아가 시금치를 골라내지 못하도록 잘게 썬 다음 수아가 좋아하는 치즈와 같이 섞어버렸다. 너무 야비한 수법이야. 수아가 반쯤 먹던 피자를 내려놓으면 피자를 먹을 수도 안 먹을 수도 없게 만든 아빠의 요리법에 분개했다. 민호는 아저씨의 장난꾸러기 같은 표정이 떠올라 실실 웃었다. 야, 너 시금치 먹는 거야? 수아가 민호를 배신자처럼 보았다. 민호는 속으로 아차했다. 지난번 급식 때 시금치를 먹지 않는다고 말했는데 그만 맛있게 먹은 것이다. 이건 괜찮은데 너도 먹어봐. 수아가 잠시 망설이더니 피자를 집었다. 수아가 피자를 다 삼킬 때까지 민호는 얌전히 기다렸다. 어때? 시금치 같지 않지? 민호가 조심스레 묻자 수아가 마지못해 기분을 풀었다. 뭐 어쩌? 너는 매일 이런 거 먹어? 매일은 아니고 가끔. 좋겠다. 민호는 부러운 마음을 숨기지 않았다. 난 너가 부러운데? 수아가 불쑥 말했다. 우리 엄마 아빠는 음식점을 하시니까 일요일에도 가게를 열어야 해. 난 일요일에 놀러 간 적이 거의 없어. 우리 부모님도 회사 다녔으면 좋겠어. 그래서 주말에는 놀러도 가고 주말 농장도 가꿔보고 싶어. 주말 농장. 민호는 컵을 집어 사이다를 들이켰다. 너 주말 농장 갈 땐 나 따라가도 돼? 그게. 다음에 언제 갈 거야? 올해는 끝났어. 그럼 내년에 같이 가자. 너 약속한 거야? 수아는 민호를 조금 더 의심하지 않았다. 백일장 준비는 잘 돼? 민호는 가슴에 돌이라도 매단 것처럼 뻐근했다. 근데 어쩌면 대회에 안 나갈 수도 있어. 사이다에 든 얼음을 우두둑 씹었다. 왜? 그냥. 나는 글짓기 하는 거 안 좋아하지만 그래도 글을 잘 쓰면 좋을 것 같다. 글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잖아. 꼭 그런 건 아닐 수도. 민호는 말꼬리를 허렸다. 이미 배가 불렀지만 피자를 집어 입안 가득 베어 물었다.
월요일에도 민호는 일기를 내지 않았다. 그래서 또 수업이 끝나고 청소를 해야 했다. 청소를 마치고 집에 가려는데 선생님이 민호를 부르다. 창수가 밖에서 기다리겠다며 먼저 교실을 나갔다. 교실에는 선생님과 민호 둘만 남았다. 요새 무슨 일이 있어? 선생님이 다정하게 물었다. 지난번에 엄마 다녀가셔서 알고 있지? 네. 민호는 괜히 불면 소리가 나왔다. 전화 가고 싶다고 했다며? 그것 때문에 그는 엄마가 학교에 왔던 거다. 요새 친구들하고 말도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누구하고 싸웠니? 아니요. 일기도 안 쓰고. 누가 괴롭혀? 아니요. 선생님한테 솔직하게 털어놔봐. 비밀은 지켜줄게. 재규가 했던 말이 가시처럼 가슴에 남아있었다. 너 기 좀 살려주려고 다니며 그냥 뽑아준 거야. 알고나 있어. 민호는 선생님이라 말하기 싫었다. 고집스레 입을 다물고 버텼다. 민호의 대답을 기다리는 선생님은 화제를 돌렸다. 동그라미 100일장은 엉망일 거지? 너 실력을 확인해 볼 좋은 기회야. 너라면 2차 본선에도 나갈 수 있을 거야. 선생님은 진심으로 말하는 것 같았다. 자신을 동정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믿어주는 것 같았다. 혹시 괜히 해보는 빈말일까? 어른들의 속은 알 수가 없었다. 하지만 재규가 속였을 수도 있다. 민호는 용기를 내 사실을 확인하고 싶다. 선생님, 민호가 입을 떼자 선생님이 반겼다.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물어봐. 이달에 그래 왜 제 것을 뽑으셨어요? 그야 너가 잘 썼으니까 그렇지. 재규는요? 재규는 잘 못 썼어요? 선생님이 긴장을 풀며 물었다. 재규도 잘 썼어. 하지만 너 글이 더 좋았어. 만약 둘의 실력이 비슷했다면요? 글쎄, 그럴 때는 누구 것을 뽑아야 할까? 너라면 어떻게 하겠어? 선생님은 답이 아니라 질문을 했다. 민호는 선뜻 대답하기 어려웠다. 지난달에 민호를 뽑았으니 이번 달 재규를 뽑아야 할까? 아니면 그동안 여러 차례 재규를 뽑았으니 2달 연속 민호를 뽑아도 될까? 차라리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긴 사람을 뽑는 게 공평할까? 민호는 침을 삼킨 후 다시 물었다. 제 길을 살려주려고 일부러 제 것을 뽑으신 거예요? 선생님이 끌끌 소리내어 웃었다. 민호는 선생님이 왜 웃는지 알 수 없었다. 재규의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도 파악하기 힘들었다. 무한한 마음에 고개가 수그러들었다. 선생님이 민호의 팔을 잡았다. 민호야, 글이 너한테 힘이 될 거야. 너가 더 많은 기회를 가져다 줄 거야. 너 자신을 믿어. 이달에 글에 뽑히는 건 아주 작은 시작일 뿐이야. 팔에서부터 전기가 찌리레 온몸으로 퍼졌다. 선생님은 민호를 동정한 게 아니었다. 기회를 준 것이다.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 더 멀리 나아갈 수 있는 기회. 100일장에 나가봐. 어쩌면 선생님은 진짜 좋은 선생님인지도 모르겠다. 민호는 100일장에 대한 대답은 미룬 채 꾸벅 인사를 하고 교실을 나왔다. 기회. 동그라미 100일장 민호는 그렇게 큰 대회에 나가본 적이 없었다. 예전에 체육관에서 하는 태권도 심사에 나가본 게 전부였다. 100일장에 나가면 얼마나 좋을까? 전국에서 가장 잘한다는 아이들이 모이는 그런 큰 대회에 나갈 수만 있다면 선생님이 뭐래? 건물 밖에서 창수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냥이 뭔데? 100일장에 나가라고. 민호가 자신 없이 말했다. 너 100일장에 나가잖아. 안 나갈 수도 있어. 왜? 민호는 대답하지 않고 먼저 걸었다. 창수가 뒤따라오며 말했다. 떡볶이 먹고 가자. 정문 앞 문구점에서 떡볶이도 팔았다. 종이컵에 떡볶이를 가득 담아주는데 쫄깃하고 매콤해 아주 맛있었다. 이 수시개로 떡볶이를 찍어 먹으면 민호와 창수는 나란히 걸었다. 창수에게는 털어놓을까? 창수는 어리가 있으니까 끝까지 내 친구로 남아줄 수도 있어. 창수가 겨울방학 때 같이 축구 캠프에 가자고 했지만 민호는 생각에 잠겨 창수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도로 양편으로 학원버스가 쭉 늘어서 있었다. 학교가 끝난 후 학원으로 가는 아이들이 제각각 버스에 올랐다. 야 신민호! 도로 건너편에서 재규가 불렀다. 민호와 창수는 계속 걸었다. 재규가 부른다고 멈췄어야 할 이유가 없었다. 야 부르잖아. 이번엔 동철이었다. 덩신 쪼다 모조리 재규 쫄병이냐? 떡볶이 사이로 말이 튀어나올 것 같다. 민호는 입을 꼭 다물었다. 너희가 부르면 우리가 써야 하냐? 떡볶이를 삼키고 창수가 건너편에 향해 말했다. 잠깐 서라고. 용건 있으면 너가 와서 말해. 창수가 재규보다 더 크게 말했다. 재규와 동철이가 횡단보도를 무시한 채 성급성급 도로로 건너왔다. 겁먹을 거 없어. 이런 애들한테 지면 안 돼. 민호는 허리를 반듯하게 폈다. 재규와 동철이가 민호와 창수 앞을 가로막으며 섰다. 곧바로 재규가 민호에게 물었다. 너 100일장 나가냐? 그건 알아서 뭐하게. 나가지 마. 재규가 짧게 내뱉었다. 야 너가 뭔데 민호한테 나가지 말라는 거냐? 창수가 민호 대신 할인했다. 나가지 말라고. 재규는 조금 더 흔들리지 않았다. 민호는 몹시 불쾌했지만 한편으로는 재규의 배짱에 감탄했다. 자신에게도 저런 강단이 있으면 좋으련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재규의 말에 동요된 건 아니었다. 오히려 오기가 생겼다. 내가 알았어 해. 말을 하면 알아들어야 할 거 아니야. 동철이가 엇박질냈다. 창수가 질 수 없다는 듯 한 발짝 앞으로 나왔다. 니들 깡패냐? 뭐? 빵빵 버스 경적을 올리며 기사 아저씨가 재규와 동철에게 소리쳤다. 자구랑 똥칠이 빨리 타. 자구랑 똥칠이? 반사적으로 창수가 말을 받아치고 동시에 민호가 풋
웃음을 터뜨렸다. 재규와 동철이는 얼굴이 금세 붉게졌다. 너희 둘 학원까지 걸어갈 거냐? 기사 아저씨가 우악스럽게 재촉했다. 어서 가봐라 자구랑 똥치라. 창수가 킥킥거리며 말했다. 그렇게 불렸다가 니들 죽을 줄 알아? 동철이가 주먹을 쥐어 보이더니 재구랑 같이 버스로 뛰어갔다. 곧 버스가 출발하는 모습을 보면 창수가 민호에게 말했다. 너가 전국대회에서 상을 타면 다시는 저런 애들이 집중되지 않을 거야. 민호는 자기 머리카락이라도 쥐어 뜯고 싶었다. 빨간 연필을 다 깎아버린 것이 너무 후회되었다. 할 수만 했다면 시간을 되돌리고 싶었다. 새벽녘 민호는 오줌이 마려운 것도 아니고 꿈을 꾼 것도 아닌데 눈이 떠있다. 오늘 일기를 써가야 한다. 어제 선생님이 따로 불러서 얘기까지 했는데 오늘도 일기를 내지 않으면 반항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주방으로 간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마셨다. 얼음처럼 차가운 액체가 순식간에 몸속으로 흘러들었다. 온몸의 감각이 새롭게 깨어나는 것 같았다. 방으로 돌아와 스탠드를 켜고 책상에 앉았다. 필동을 열자 순간적으로 강한 붉은 빛이 쏟아져 나왔다. 빨간 연필, 앙상하게 신만 있어야 할 연필이 본래의 모습으로 변해 있었다. 검은 빛이 도는 탐스러운 빨간 신비롭고 우아한 광대, 매끄럽게 빠진 둥근 기둥 모든 것이 예전과 똑같았다. 민호를 조심스레 빨간 연필을 들었다. 붉은 기둥을 타고 윤기가 자르르나 흘렀다. 나야 나. 빨간 연필의 사방으로 빛을 품어냈다. 민호는 몹시 점점 빨간 연필에게로 끌려가는 것만 같았다. 꿈이라면 깨고 싶지 않았다. 날 써봐. 빨간 연필이 속삭였다. 널 써보라고? 민호는 망설여졌다. 난 너의 친이야. 빨간 연필을 다시 써도 될까? 넌 선택받은 아이야. 연필을 깎자고 턱 위에 진한 향이 풍겨나왔다. 한 번 맡으면 잊히지 않는 기억의 지도에 깊이 새겨진 바로 그 향이었다. 눈물이 핑 돌았다. 민호는 일기장을 폈다. 조금 긴장되었다. 과연 빨간 연필은 글을 쓸 수 있을까? 그 특별한 힘까지 온전히 되살아난 것일까? 검은 심이 종이에 닿아 연필이 움직였다. 술술술술 글자가 만들어져 나왔다. 빨간 연필은 주저하지 않고 그렇다고 서두르지도 않으며 한 줄 한 줄 종이를 채워나갔다. 이곳이 마땅히 자신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개선장군처럼 당당하고 품이 있었다. 순식간에 일기를 다 썼다. 언제나처럼 완벽했다. 내게 다시 기회가 왔어. 소리의 풍경화, 동이 터오고 있었다. 아침 민호는 백일장 예선 주제를 떠올리며 창문을 열었다. 쌀쌀한 공기와 함께 여러 소리가 방 안으로 밀려왔다. 뾰록, 뿌익, 저 새소리는 뭐라 적어야 할까? 새소리는 책에서 배운 낱말과는 달리 소리마디가 분명하지 않았다. 민호는 자신의 귀에 들리는 대로 적고 싶었다. 소리에 집중하기 위해 눈을 감았다. 슈북슉 속이 간질간질하는 웃음이 새어나왔다. 글자로 옮길 수 없는 음한 소리였다. 새로운 힘이 자신의 내부에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쳐와라. 도로를 달리는 타이어 맛처럼 소리에 촉촉한 물기가 있었다. 간밤에 이슬비라도 내렸나 보다. 먼 곳에서 버스가 정차하는 소리도 들렸다. 취취 또 웃음이 나왔다. 낮이라면 다른 소음에 묻혀 들리지 않았을 소리다. 쾌활은 선명한 고양이 울음소리가 가까운 곳에서 들렸다. 아파트 1층 하단을 들락거리는 줄무늬 녀석일 것이다. 길에 떨어진 음식이라도 발견한 걸까? 크고 작은 가깝고 먼 소리들이 서로를 겹겹이 에워싸며 세상을 넓혀갔다. 마치 소리로 풍경화를 그리는 것 같았다. 민호는 소리의 끈을 놓치고 싶지 않았다. 듣는데 온 신경을 집중했다. 띵! 맑은 전자음. 엘리베이터가 도착했다. 행가나 비닐봉지가 부스럭거렸다. 우유 배달 아주머니가 우유를 넣고 있다. 쓱, 쓱, 빗자루 소리. 누군가 물기 어린 도로를 쓸고 있다. 딱딱, 타닥, 구둣발 소리. 소리가 뭉퉁하고 안정감 있는 것으로 봐. 굽이 넓은 구두다. 일찍 출근하는 아저씨일 것이다. 아빠도 늘 일찍 출근을 했다. 대개는 민호가 일어나기도 전에 왔어. 아침에는 아빠 얼굴을 보지 못할 때가 많았다. 어떤 장면이 떠올랐다. 넥타이를 매만지며 구두를 신는 아빠. 잘 다녀오르며 가방을 건네주는 엄마. 졸린 눈을 비비며 마지못해 인사하는 아이. 갔다 올게. 아빠가 문을 열고 나가자 아이는 도로 이불 속으로 들어간다. 분주한 아침 속 무심한 평화로움. 아이는 달콤한 잠을 맞아 이어서 잔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던가? 기억인지 혹은 상상인지 분명치 않았지만 느낌만은 생생하다. 민호는 눈을 떴다. 자신이 느낀 이 아침이 고스란히 글로 씌워지길 바라며 빨간 연필을 들었다. 3주 뒤 백일장 예선 결과가 발표되었다. 민호와 재규는 나란히 본선에 올랐다. 민호는 진심으로 기뻐했지만 재규는 즐겁지만은 않았다. 민호가 같이 되었기 때문이다. 동철이는 얽매였지만 탈락했다. 뒤늦게 백일장 소식을 들은 민호 엄마가 어리둥절해했다. 전국대회라고 민호가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가 환하게 웃었다. 밥을 먹다가 웃고 빨래를 개며
웃었다. 설거지를 할 때도 콧노래까지 불렀다. 다음날 엄마가 말했다. 이제부터 백일장 준비를 제대로 해보자. 민호는 학원에 다니는 줄 알았는데 다행히 그건 아니었다. 재규, 동철이와 같은 학원을 다니고 싶진 않았다. 엄마의 제안은 어린이 추천 도서를 체계적으로 읽고 글을 써보자는 거였다. 책도 읽고 글도 쓰니 좋은 공부가 될 거라고 했다. 민호가 생각하기에도 괜찮은 방법이었다. 빨간 연필만 믿고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었다. 지난번처럼 빨간 연필이 거짓말을 쓴다면 큰 낭패다. 좋아요, 엄마, 그렇게 해볼게요. 주말에 민호와 엄마는 도서관에 갔다. 민호는 송지아 선생님의 책을 찾아 읽었다. 강당에서 재규가 들고 있던 아이들이 사인을 받던 파란색 표지의 책이다. 민호는 글자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읽었다. 책은 한 아이가 자신이 기르던 개가 죽자 죽은 개 옆에서 사흘을 보내는 이야기였다. 그 개는 아이에게 친구이자 형제와도 같았다. 개를 묻기 전 아이가 개에게 마지막으로 말했다. 그동안 내 얘기 들어줘서 고마워. 민호는 코끝이 찡했다. 책을 다 읽고 덮었는데도 계속 생각이 났다. 마치 그 아이와 개가 자신의 몸 어딘가에 들어와 있는 것 같았다. 민호가 읽은 후 엄마도 읽었는데 엄마가 콧물을 훌쩍였다. 지금 우시는 거예요? 뭐 아니, 근데 좀 슬프다. 민호는 엄마를 안아주었다. 그 아이와 개가 엄마에게도 들어갔나 보다. 며칠 뒤 민호가 읽을 책을 고르려고 거실에 나갔더니 엄마가 인터넷으로 쇼핑하고 있었다. 뭐 하세요? 살 게 좀 있었어. 뭔데요? 너 몰래 사려고 했는데 그렇게 말하면서 엄마는 굳이 감추지 않았다. 민호가 엄마 옆으로 가까이 다가가 앉았다. 엄마가 사려는 건 얼핏 전자레인지와 비슷해 보이는 소형 오븐이었다. 쿠키를 좀 구워보려고. 엄마가 깼는짓게 웃었다. 엄마, 쿠키 구울 줄 알아요? 이제부터 배우면 되지. 근데 요리하는 거 싫어하잖아요. 뭐 항상 싫은 건 아니야. 엄마는 장난으로 말하는 게 아니었다. 그럼 제일 멋진 오븐으로 사요. 그럴까? 엄마가 검은색 신인 요대를 골라 장바구니에 담았다. 문득 민호는 그것이 우리 집 때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엄마가 직접 만들어준 쿠키를 먹었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엄마는 그거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던 것이다. 요새 엄마와 나는 텔레비전을 보지 않고 책만 읽는다. 아까 엄마와 같이 책을 읽을 때 아주 조용한 순간이 있었다. 그때 나는 행복하다고 느꼈다. 일요일에 민호와 엄마는 수아네 가게에서 저녁을 먹었다. 민호가 전국대회에 나간다면서요. 정말 좋으시겠어요. 수아 아빠가 직접 주문을 받으러 2층으로 올라갔다. 얘는 가연이는 학원도 안 보냈어요. 혼자 스스로 한 거예요. 엄마가 겸손하게 말했다. 다른 부모들이 듣기에는 샘날만이었지만 수아 아빠는 아니 곱게 듣지 않았다. 참 되긴 하네요. 수아 아빠는 민호를 보면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수아 아빠가 주방으로 내려간 후 수아가 2층으로 올라왔다. 수아는 민호 엄마에게 인사하고 민호 옆자리에 앉았다. 자다가 완전 머리가 부수수했다. 수아야, 아줌마가 요리 공부를 할 거야. 맛있는 거 해줄게. 놀러와라. 엄마가 큰맘 먹고 제안했다. 네, 수아가 평소와 달리 아주 조용히 말했다. 민호는 조금 오해했다. 맛있는 것을 많이 먹어서 이런 초대는 시시한 건가 싶었다. 하지만 엄마는 다르게 생각했다. 수아는 참 얌전하고 예의 바르구나. 이렇게 예쁜 딸이 있으니 부모님이 좋으시겠다. 감사합니다. 수아는 이번에도 덤덤히 말했지만 말 끝에 웃음이 살짝 묻어났다. 그제야 민호가 아는 수아 같았다. 엄마가 수아에게 이것저것 물었다. 머리를 더 기를 생각은 없는지, 학교 갈 때 주로 치마를 입는지, 바지를 입는지, 치마 입을 때는 구두를 신는지, 운동화를 신는지 등등 민호가 듣기에 별로 중요한 것들은 아니었다. 수아는 꿈이 뭐니? 장래 희망이 있어? 뮤지컬 배우가 되고 싶어요. 수아는 사촌 언니가 공연하는 뮤지컬을 봤는데 너무 멋있어서 반했다고 했다. 민호도 처음 듣는 얘기였지만 수아에게 어울릴 것 같았다. 무대 위에서 수아가 노래하고 춤출 때마다 머리칼 신호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떠올리자 왠지 흐뭇했다. 그럼 이제 내 꿈은 작가야? 피자를 다 먹어갈 즈음 수아가 민호에게 물었다. 어? 너만큼 잘 쓴다면 작가가 될 수도 있을걸? 전국 대회에도 나가게 됐고 어쩌면 상을 탈 수도 있잖아. 수아야, 민호가 상 타면 기념으로 같이 뮤지컬 보러 가자. 엄마가 신이 나서 말했다. 네, 좋아요. 수아가 손뼉을 치며 기뻐했다. 그게 민호는 갑자기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내가 아니라 빨간 연필을 썼다는 걸 사람들이 알게 된다면 나는 어떻게 될까? 양측이 손은 이야기가 생각난다. 진짜 늑대가 나타났을 때 손을 도와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손을 양을 모두 잃었지만 누구도 신경 쓰지 않았다. 비록 내가 선택하긴 했지만 내 마음대로 빨간 연필을 조종할 수는 없었다. 어쩔 수 없이 따라간 적도 있다. 버리려고 했지만 다시 온 빨간 연필을 거부하기는 힘들었다.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사람들이 아무리 많아도 나는 혼자일 뿐이다. 양측이 손을 믿어줘.
민호가 백일장 본순에 오르자 우리 집에 대한 의혹은 사라졌다. 재규와 동철이가 민호를 시기해서 끼며낸 거라는 소문이 돌았다. 동철이가 분하다는 듯 시비를 걸어왔지만 민호는 맞대응하지 않았다. 본순에 오른 것에 대해 자랑하지도 않았다. 그저 자신에 대한 모든 의혹과 소문이 하루빨리 수그러들기만을 바랐다. 나쁜 소문뿐 아니라 좋은 소문에도 민호는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재규 역시 힘들었다. 이러다 만약 민호가 상을 타고 자신은 수상하지 못할까 봐 불안했다. 재규는 조용히 기회를 찾았다. 틈틈이 민호를 관찰하며 한 방 먹일 때를 기다렸다. 그러던 중 재규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자신은 삽불을 사용하는데 민호는 연필을 썼다. 주로 기둥이 둥근 연필이었다. 그런데 민호는 평소에는 이런저런 연필을 쓰다가도 글짓기를 할 때면 꼭 빨간색 연필만 썼다. 처음에는 심이 따라 새 연필로 바꾸는 줄 알았다. 하지만 민호의 행동이 몇 차례 반복돼서 재규는 어한 생각이 들었다. 글짓기를 할 때 민호는 한동안 아무것도 쓰지 않고 가만히 앉아있었다. 내용을 구상하는 것도 같고 뭔가와 팽팽히 기싸움을 하는 것도 같았다. 그러다 어느 순간 결심한 듯 필통에서 빨간색 연필을 꺼냈다. 그런데 그 동작이 너무나도 신중했다. 일단 빨간색 연필을 치매 민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끝까지 몰아서 다 썼다. 무엇을 해서 쫓는 사람처럼 보였고 반대로 무엇으로부터 힘껏 도망치는 사람 같기도 했다. 어떤 경우도 그 모습은 오랜 시간 공들여 잡은 먹이를 순식간에 먹어치우는 맹수처럼 강렬하고 인상적이었다. 재규는 우리 집을 썼던 때를 떠올렸다. 그때도 민호는 뭔가에 홀린 사람처럼 허겁지겁 썼다. 민호 얼굴이 하얗게 질려있기에 그리 행편은 없을 거라 확신했지만 그렇지 않았다. 민호는 보란듯이 이달에 그래 뽑혔다. 민호에게 아니 빨간색 연필에게 어떤 비밀이 있는 게 틀림없었다. 친구 쓰인가도 싶었다. 빨간색 연필로 글을 써야만 잘 쓸 수 있다는 자기 암시 같은 거 말이다. 재규는 친구스 따위는 믿지 않았다. 그건 심지가 약한 사람이 자신이 실력 없다는 걸 변명하기 위해 만들어낸 핑계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요란하게 친구스를 따지는 아이들을 재규는 비웃었다. 대신에 재규는 글짓기 연습을 많이 한다. 이럴 때면 내가 존경하는 위인, 나의 보물, 감명 깊게 읽은 책, 내가 가장 행복할 때 부모님께 편지 쓰기, 박물관 기행기, 한글의 우수성에 대해 설명하기. 지구 환경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책의 결말을 다르게 바꾸어 쓰기, 같은 주제의 책들을 서로 비교하기 등등 아주 다양한 주제로 충분히 써보는 것이다. 이번 동그라미 백일장 위에 재규는 여러 백일장에서 수상한 글을 찾아 읽었다. 가을 선생님이 일일이 장단점을 분석하며 요지를 짚어주었다. 상에 욕심 있는 아이라면 다들 해보는 일이었다. 하지만 재규에게는 다른 아이들이 모르는 특별한 정보가 있었다. 심사위원 명단이었다. 재규 엄마는 아는 사람을 총동원해 본선 심사위원회 명단을 알아냈다. 글에 대한 평가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같은 글이어도 어떤 사람은 이래서 좋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저래서 별로라고 한다. 그래서 비슷한 수준의 글이라면 심사위원회 성향에 맞는 글이 뽑히게 된다고 가을 선생님이 말했다. 심사위원은 4명인데 그 중에는 송지아 선생님도 있었다. 가을 선생님 말로는 나라라 학교 출신들이 중고등학교 때 백일장에서 상을 많이 받고 그래서 모녀 특기자로 대학을 가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저기 엄마의 궁극적인 목표는 대학이었다. 좋은 대학을 가려면 공부든 특기든 초등학교 때부터 차근차근 준비해야 한다는 거였다. 이번 동그라미 백일장에서 수상하면 나라라 학교에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재규 엄마와 가을 선생님이 입을 모아 말했다. 그래서 재규는 송지아 선생님의 책을 다 읽었다. 나라라 학교는 재규의 바람이기도 했다. 며칠 후 주문한 오븐에 민호네에 도착했다. 민호 엄마가 새 오븐을 만지며 어기양양하게 말했다. 안 해서 그렇지 엄마도 요리하면 잘해. 민호는 말없이 웃기만 했다. 엄마가 인터넷에서 요리법을 찾아 쿠키를 만들었다. 쿠키를 굽는 데는 재료와 반죽 온도와 시간이 중요한데 엄마는 그걸 제대로 조절하지 못했다. 달콤하고 구수한 쿠키 대신 시커멓고 딱딱한 덩어리가 나왔다. 한 차례 더 시도해봤지만 그거 역시 썩 잘 되지 못했다. 오븐이 이상한가 봐. 엄마가 오븐을 타댔지만 민호는 엄마가 요리를 잘못해서 그렇다고 생각했다. 우리 집 전력이 너무 센가? 괜한 핑계를 대며 투덜거리는 엄마를 민호가 위로했다.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엄마는 아직 궤도에 오르지 않은 것뿐이에요. 푸하! 엄마가 소리내어 웃었다. 민호와 엄마는 쿠키의 탄 부분을 떼어내 먹을 수 있는 것만 골랐다. 쿠키를 손질하다 말고 엄마가 멍하니 식당 위에 걸린 달력을 보았다. 무슨 날이 있나 싶어 민호도 고개를 돌려 달력을 살폈다. 달력에는 며칠 뒤에 있을 방학식과 그 다음날 백일장만 표시되어 있었다. 올해는 눈이 높네. 엄마가 혼자 말처럼 중얼거렸다. 12월 중순인데도 아직 첫눈이 오지 않았다. 눈이 펑펑 쏟아지던 12월 어느 날에 엄마와 아빠가 결혼했다던 말이 민호의 머릿속에 퍼뜩 떠올랐다. 12월 17일 바로 오늘이었다. 엄마, 대답은 했지 엄마는 여전히 혼자만의 생각에 잠겨있었다. 아니에요. 그제 엄마가 민호를 봤다. 뭔데? 그냥 한번 불러봤어요. 민호가 쉬고자 엄마도 평소에 시시한 모습으로 돌아왔다. 탄 거 먹으면 몸에 안 좋대. 엄마가 다음에 다시 해줄게. 엄마가 손에 묻은 가루를 틀며 일었었다. 손질하던
국기를 주방으로 들고 가 모두 쓰레기통에 버렸다. 민호는 아빠 생각이 났다. 아빠도 지금 우리를 생각하고 있을까? 아빠도 외로울 때가 있을까? 민호는 자려고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비밀 일기를 쓰고 싶었다. 일기를 쓰고 나면 마음이 편안해졌다. 문제가 실제로 해결되진 않아도 기분이나 마음가짐이 달라졌다. 비밀 일기장은 자신만의 무인도였다. 그곳에서는 옷을 다 벗고 다니도 부끄럽지 않았다.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도 신경 쓸 게 없었다. 신기하게도 일기를 쓰면 쓸수록 쓸거리가 많아졌다. 그래서 더 자주 쓰게 되었고 점차 쓰는 양도 늘었다. 그건 새로운 즐거움이었다. 어떤 날은 일기를 쓰지 않으면 잠이 오지 않았다. 일기에도 중독되나 보다. 민호는 일어나 책상에 앉았다. 엄마는 아빠를 믿지 못하는 것 같다. 아빠가 약속도 안 지키고 거짓말도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도 아빠가 싫었다. 하지만 요즘에는 이런 생각이 든다. 아빠도 어쩔 수 없었던 건 아닐까. 만약 그렇다면 아빠도 무척이나 힘들었을 것이다. 아빠는 왜 사실대로 말하지 못했을까? 아빠가 나에게 진실을 말해준다면 나는 그게 무엇이든지 아빠를 이해할 것이다. 아니, 말해주지 않아도 괜찮다. 난 그냥 다 알 것 같다. 양치기 소년은 혼자 너무 외로웠다. 양이 아니라 사람이 보고 싶었다. 그래서 늑대가 나타났다고 거짓말했다. 누군가 소녀의 외로움을 알아주었다면, 그의 말을 한 번만 더 믿어주었다면, 그런 사람이 한 명만 있었다면 소녀의 양은 죽지 않았을 것이다. 거짓말한 사람에게 필요한 건 자기를 다시 믿어주는 사람이다. 대회에서 상을 탄다면 아빠에게 전화를 해야겠다. 아빠에게 먼저 말을 걸어야 할 사람은 엄마가 아니라 어쩌면 나라는 생각이 든다. 마지막 한 번. 방학식 날이었다. 아이들은 방학 동안 할 일을 서로 자랑하거나 투덜대며 평소보다 더 시끄럽게 떠들었다. 창수는 수학 성적이 내려간 탓에 방학 때 학원을 다녀야 한다. 창수 엄마가 축구 캠프는 가지 말라고 했지만 창수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축구 캠프를 가는 조건으로 수학 학원에 다니기로 엄마와 합의했다. 수아는 독서 논술 학원에 다니게 됐다. 아무래도 수아 아빠는 민호가 백일장에 나가는 것이 부러웠나 보다. 이게 다 민호 때문이라고 수아가 뽀르통하게 말했다. 자기는 뮤지컬 배우인 사촌 언니를 따라 춤과 노래를 배우고 싶다고 했다. 가장 놀라운 건 정난이었다. 정난이 부모님은 정난이의 특별한 재능을 믿었다. 그림을 잘 그리려면 다양한 것을 많이 보아야 한다며 한 달 동안 여행을 하자고 제안했다. 회사 다니는 아빠를 제어하고 정난이와 엄마, 오빠 셋이서 전국 곳곳에 여행하는 거다. 정난이 부모님은 정난이가 공부 못하는 것을 크게 걱정하지 않았다. 몇몇 아이들이 그런 부모님을 둔 정난이를 부러워했다. 민호는 창수랑 축구 캠프에 가기로 했다. 야구를 하고 싶었지만 야구 캠프가 없었다. 또 실험 실습을 많이 하는 과학 교실에서도 다닐 것이다. 민호에게는 혼자만의 계획도 있었다. 걸즈기 연습하기다. 빨간 연필은 이번 100일장까지만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비밀과 거짓말을 지켜나가는데 힘이 많이 들었다. 대회가 끝나면 빨간 연필을 묻어주고 원래대로 평범한 아이가 되고 싶다. 앞으로는 빨간 연필 없이 혼자서 글을 써야 하는데 당장 방학 숙제부터 문제였다. 빨간 연필과의 수준 차이를 죽이려면 걸지기 연습을 정말로 많이 해야 할 것이다. 종례 시간에 재규와 수아 반장 현우가 우등상을 탔다. 민호는 노력상을, 정난이는 우정상을 탔다. 정난이는 우정이라는 상에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나 친구 없는데 모두들 한바탕 웃었다. 선생님이 우정상의 이유를 따로 설명해 주지 않았지만 민호는 그림 때문일 거라고 생각했다. 교지를 받아보니 호랑이보다 무서운 것이 정난이 그림과 같이 실려 있었다. 민호는 정난이가 멋진 그림을 그려줘서 정말로 고마웠다. 내년에도 정난이와 같은 반이 된다면 좀 더 가깝게 지내고 싶다. 종례가 끝나자 아이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한꺼번에 일어났다. 장난을 치며 우르르 교실을 나갔다. 민호는 교지와 상장이 기울지지 않게 책가방에 잘 넣었다. 야, 재규가 잠깐 화장실 오래. 언제 왔는지 동철이가 앞에 서 있었다. 와서 말하라고 해. 민호는 호락호락하게 보이고 싶지 않았다. 내일 대회 때문에 조용히 할 얘기가 있대. 여긴 너무 시끄럽잖아. 백일장. 민호는 키가 솟기렸다. 하지만 동철이 말에 순순히 따라하기가 싫어 괜히 미적댔다. 싫어 말고 자기는 아쉬울 것도 없다는 투였다. 민호는 정리하다 가방을 내려놓고 교실을 나갔다. 화장실에는 재규 혼자 있었다. 민호가 들어가자 재규가 생각을 정리하듯 오고 있던 다리를 풀었다. 왔냐? 뭐냐 할 얘기가? 민호는 일부러 말투를 그치게 했다. 중요한 정보를 주려고. 재규가 은밀한 비밀이라도 전하던 목소리를 낮췄다. 교육청 추천 도서를 읽어봐. 그 정도는 나도 알고 있어. 그래? 재규가 짐작 눈을 크게 뜨면 놀란 표정을 지었다. 난 너가 백일장 처음이라서 모를 줄 알았지. 알았으면 됐어. 그게 다야? 너무 싱거워. 어이가 없었다. 아니, 재규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었다. 내일 대회 나가지 마. 싫어.
민호는 곧바로 대받았다. 재규가 민호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민호도 문을 쓰지 않았다. 둘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눈싸움을 했다. 화장실 밖 복도의 시끄러운 소리가 빠르게 줄어들었다. 아이들이 쓸모처럼 학교로 빠져나가고 있었다. 결국 재규가 먼저 버렸다. 부탁이야. 예상치 못한 말에 민호는 그만 눈을 깜빡였다. 그래도 안 돼. 상금 받으면 나한테 다 줄게. 재규의 표정은 절실해 보였지만 민호는 대답하지 않고 뒤돌아섰다. 재규는 민호를 붙잡지 않았다. 교실에는 아무도 없었다. 민호의 가방만의 지상 위에 덜렁 놓여 있었다. 민호는 가방을 들고 교실을 나왔다. 교지를 더 받을 수 없을까? 외할머니한테 보내드리면 좋아하실 텐데 이 상장은 액자에 넣어야겠다. 엄마가 교지와 상장을 번갈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민호가 아니라 엄마가 상을 탄 것 같았다. 아들 뭐 갖고 싶은 거 있어? 민호는 고개를 저었다. 어디 놀러 갈까? 민호는 식당에 놓인 오므라이스를 보았다. 노란 계란 위에 붉은 케첩이 쭉쭉 그어져 있었다. 원하는 거 다 해주기. 뭐든 얘기해봐. 아빠 만나고 싶어요. 순간 너무 조용해졌다. 민호는 오므라이스를 한 숟가락 떠먹었다. 들리는 거라곤 자신이 밥을 씹는 소리뿐이었다. 그래. 엄마 목소리가 조금 전과 달리 차분히 가라앉았다. 약속한 거죠? 엄마는 그 이상은 말하지 않았다. 내일이 100일장이다. 민호는 자기 전에 비밀 일기를 쓰고 싶었다. 비밀 일기장을 꺼낸 다음 필통을 열었다. 연필을 꺼내는데 뭔가 이상했다. 머리끝이 쭈뼛거렸다. 필통송을 이리저리 뒤적여 보았다. 그래도 보이지 않았다. 필통은 뒤집어 엎었다. 연필과 지우개, 칼자 등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다. 없다. 빨간 연필이 없다. 순간 뒤통수가 확 당겨드는 눈앞이 하얘지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럴 리가 없어. 가방에 있을 거야. 가방을 거꾸로 흔드는 내용물을 쏟았다. 책장을 살피고 서랍이며 이불 속을 뒤졌다. 빨간 연필은 어디에도 없었다. 어떻게 된 거지? 학교에서 흘렸나? 그렇다면 언제? 정신이 번쩍 들었다. 재규를 만나러 화장실에 갈 때 가방에 교실을 두고 갔었다. 그때 동철이가 교실에 남아있었다. 재규가 동철이를 쉽게 민호를 불러내고 민호가 재규 만나러 간 사이 동철이가 빨간 연필을 빼낸 것이 틀림없었다. 비겁한 것들. 그런데 의아했다. 재규는 빨간 연필을 어떻게 알고 있지? 도대체 무엇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 재규를 만나야 한다. 하지만 민호는 재규의 휴대폰 번호를 몰랐다. 그럼 동철이를 만나야 한다. 동철이의 번호도 모르지만 집은 알고 있다. 같은 아파트 댄지는 지금이라도 찾아가 만나야 한다. 시계는 무려 11시 5분 전이다. 민호는 점퍼를 집어들고 방문을 나섰다. 거실은 어두웠다. 소리 나지 않게 조심하며 현관으로 갔다. 막 문을 열려는 순간 거실불이 켜졌다. 민호야 어디가? 엄마에게 걸렸다. 잠깐 어디 좀. 지금이 몇 시인 줄 알아? 엄마가 놀란 눈을 동그랗게 떴다. 급한 일이라서요. 민호는 엄마가 못 본 채 해주기 빌었다. 무슨 일인데? 내 물건을 동철이가 가져갔어요. 다음에 받으면 되잖아. 물건이 뭔데? 민호가 내일 100일장이잖아. 빨리 자야지. 엄마가 민호의 등을 방으로 밀었다. 방문을 닫으며 민호는 그대로 문 앞에 주저앉았다. 전쟁. 다음날 아침 민호는 빨리 출발하지만 엄마를 재촉했다. 엄마는 추운데 왜 그래 서두르냐고 했지만 민호는 마음이 급했다. 대회 시작은 10시인데 민호와 엄마는 8시 40분에 대회장에 도착했다. 붉은 벽돌로 크게 지은 4층짜리 건물에 전국 어린이 동그라미 100일장이라고 적힌 커다란 현수막이 높이 걸려 있었다. 대회장 주변은 아이들과 학부모 행사 관계자들로 이른 시간부터 북적했다. 민호와 엄마는 낮은 계단을 올라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1층 로비에 몇 가지 음료와 사탕이 마련되어 있었다. 엄마는 커피를, 민호는 코카를 마셨다. 민호는 초조하게 재규를 기다렸다. 대형 백거리 시계가 9시 15분을 가리킬 때 재규와 재규 엄마가 로비에 들었었다. 민호는 마시던 코카를 내려놓고 재규에 갔다. 잠깐 할 얘기가 있어. 뭔데 얘기했어 얘기야. 재규가 태근에 말했다. 누구니? 친구야? 재규 엄마의 상냥하고 얇은 목소리가 민호의 신경에 거슬렸다. 그냥 아는 애. 재규가 민호를 빤히 쳐다보며 말했다. 민호 엄마가 가까이 다가왔다. 두 엄마는 서로 반갑게 인사했다. 얘가 민호군요. 전에 강당에서 어필 보긴 했어요. 재규는 이런 데야 많이 와봤죠. 민호는 처음이에요. 민호가 턱짓으로 재규에게 나가자고 했다. 재규가 어깨를 으쓱하더니 길쭉한 다리를 뻗어 송금송금 앞서걸었다. 민호와 재규는 대화장 건물 뒤 은찍이 드문 곳으로 갔다. 네, 나. 민호가 먼저 세게 나갔다. 뭘? 재규는 일부러 풀린 눈을 하며 딴청을 부렸다. 민호는 속이 바삭바삭 탔다. 재규가 훔쳤다는 심정은 있지만 물증이 없었다. 재규가 빨간 연필에 대해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도 몰랐다. 오늘 재규가 빨간 연필을 사용할까? 그랬다간 정말 재규로 당연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재규는 전국 1등을 하고야 말 터이다. 이번 대회뿐 아니라 앞으로도 재규를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동철이 시켜서 한 거 다 알고 있어. 재규가 피식 코드섬쳤다. 본 사람이 있거든. 누구? 담임선생님. 재규가 움찔했다. 정말로 선생님이 봤을지 민호에게는 언제 어떻게 얘기했을지 머릿속으로 굴러보는 것 같았다. 이로써 재규와 동철이의 짓이라는 건 확인되었다. 빨간 연필이 민호에게 특별하다는 것을 재규가 알고 있다는 뜻이다. 빨간 연필이 재규에게도 특별할까? 혹시 벌써 재규의 신이가 된 것인가? 재규가 바지 주머니를 밖으로 뒤집어 있다. 없어. 그럼 어디 있어? 글쎄. 민호를 약 올리는 재규를 한 대 치고 싶었다. 하지만 꼭 참았다. 빨간 필을 떼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아직은 참아야 했다. 어차피 나한테는 필요 없잖아.
민호는 목소리를 누구뜨리고 조심스레 재규의 반응을 살폈다. 갑자기 재규가 깔깔 소리를 내며 웃었다. 야, 너는 그 연필이 없으면 못 쓰냐? 아니면 연필이 그거 하나밖에 없어? 민호는 눈에 번쩍 떠있다. 재규는 빨간 연필의 위력을 알지 못한다. 안다면 저렇게 말할 수 없다. 재규는 빨간 연필을 사용해보지 않은 거다. 자기는 사뿐만 쓰니까 연필은 필요 없다고 생각한 모양이다. 그렇다면 오늘 재규가 빨간 연필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빨간 연필을 돌려받는 일만 남았다. 하지만 재규가 절대로 돌려주지 않으리라는 걸 민호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적어도 오늘 대화가 끝날 때까지는 말이다. 재규가 휴대폰을 꺼내 시간 확인했다. 9시 35분. 가야겠다. 곧 입실해야 하거든. 너야 처음이라 잘 모르겠지만 돌려줘 부탁이야. 일단 대회부터 치르고 나 다급해진 민호가 소리를 지르다. 여기 없어. 너 같으면 그걸 가지고 오겠냐? 재규도 질질한 목에 핏대를 세웠다. 그 순간 민호는 자기도 모르게 두 팔이 앞으로 탁 튀어나가 재규를 힘껏 미쳤다. 자신보다 키가 한 뼘이나 크고 어깨도 딱 벌어진 재규가 두렵지 않았다. 민호는 재규가 휘청이는 틈을 타 얼굴에 주먹을 날렸다. 이 나쁜 자식아. 주먹이 적중했다. 재규는 코뼈가 터졌다. 막상 코뼈를 보자 민호도 재규도 당황했다. 워낙 순식간에 이래라 재규가 미처 방어하지 못했지만 이후부터는 사정이 달랐다. 코뼈를 닦아내는 재규의 눈동자가 기름을 바른 듯처럼 번득거렸다. 딩동 띵동 9시 40분. 입술 시작을 알리는 1차 종소리가 울렸다. 둘은 되는 대로 팔다리를 휘질렀다. 옷을 잡아당기고 발을 받고 얼굴을 핥히었다. 너가 진짜 잘났으면 힘을 따면 상관없잖아. 재규가 다리를 들어 민호의 배를 밀쳤다. 억 하고 소리 지르며 민호가 바닥으로 넘어졌다. 안경이 벗겨지고 코피가 흘러내렸다. 민호는 배를 움켜쥐며 바닥을 뒹굴었다. 민호가 일어나지 못하자 재규는 주춤했다. 조금 겁이 나면서 그만하고 어서 대회장에 들어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바닥에서 구르느라 길을 막고 있는 민호를 넘어가다 그만 민호의 오른손을 차고 말았다. 아! 민호가 오른손을 감싸며 몸을 웅크렸다. 에이씨 나 몰라. 재규는 대장을 하게 내달렸다. 민호가 신경 쓰였지만 되돌아보지 않았다. 민호는 바닥에 누운 채 재규가 멀어지는 모습을 바라봤다. 손을 움직일 수가 없었다. 재규도 건물도 땅도 모두 초점 없이 푸르게 번져 보였다. 해석빈 하늘이 흐릿하게 세상을 뒷불며 내려왔다. 건물 입구 계단에서 재규는 숨을 고르며 바지를 틀었다. 코를 문질러 보니 코피가 묻어나진 않았다. 건물 안에서는 아이들이 부모의 격려를 받으며 대회장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재규의 모습을 본 두 엄마는 둘 다 눈이 둥그레졌다. 재규야. 재규 엄마가 핸드백에서 물티슈를 꺼냈다. 얼굴이 이게 뭐야? 왜 이렇게 됐니? 재규는 말없이 물티슈로 얼굴과 손을 닦기만 했다. 우리 민호는 어디 있어? 재규는 대답하지 않았다. 민호 엄마가 재규의 팔을 다급히 움켜쥐었다. 민호는 어디 있냐니까? 몰라요. 민호와 같이 나갔잖아. 내가 모르면 누가 알아? 모른다고요. 재규가 팔을 거치게 뿌리쳤다. 그리고는 엄마 손에서 책가방을 나가채고 아이들 무리에 끼어 대장으로 들어갔다. 뒤늦게 재규 엄마가 재규 뒤에서 작게 외쳤다. 잘해. 재규 엄마는 곧 뭐 안에서 화장실에 가는 척하며 민호 엄마를 피했다. 민호 엄마는 말할 수 없이 불안했다. 아이들끼리 심하게 다툰 것이 틀림없었다. 민호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9시 50분까지 대장에 들어가야 한다. 앞으로 5분 남았다. 민호는 신중하고 얌전한 아이여서 이제 그 친구와 크게 싸운 적이 없었다. 처음으로 나온 큰 대회를 개인한 싸움질로 망칠 아이가 아니었다.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게 분명했다. 급하게 막 독차간 아이가 숨을 헛떡이며 마지막으로 대회장에 들어갔다. 자연스레 학부모들이 흩어지다 친분이 있는 엄마들은 삼삼오오 모여 다녔지만 민호 엄마는 혼자였다. 건물 밖에 서서 초조한 마음으로 민호를 기다렸다. 제발. 그때였다. 건물 모퉁이에서 민호가 다리를 주특기며 느리게 걸어왔다. 민호야. 엄마는 계단을 2개씩 뛰어내렸다. 민호는 쉬지 않고 계속 걸었다. 걸을 때마다 정강이와 배에 통증이 있었지만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엄마가 달려와 민호를 부둥켜 잡았다. 괜찮아? 어떻게 된 거야? 민호의 얼굴을 핥힌 자국과 코피를 닦아내 흔적으로 지저분했다. 오른손은 제대로 펴지도 못했다. 엄마 저 괜찮아요. 빨리 들어가야 해요. 민호가 다친 그저 부위에 차분하게 말했다. 대회는 무슨 병원부터 가자. 엄마의 목소리가 울음으로 떠들었다. 민호는 엄마를 안심시키고 설득해야만 했다. 저 정말 괜찮아요. 민호의 엄마는 너가 이런 대회에서 상타는 것보다 다치지 않고 건강한 게 더 좋아. 엄마가 귀에 울음을 터뜨렸다. 그러자 민호도 애써 참고 있던 눈물이 쏟아졌다. 이 대에 꼭 나오고 싶어요. 병원은 그 다음에 갈게요. 아들이 이해할 수 없는 열정을 엄마는 안쓰럽게 보았다. 민호의 얼굴을 쓰다듬어 눈물을 닦아주었다. 내 아들. 엄마가 민호를 꼭 끌어안았다. 민호는 그냥 이대로 엄마와 집에 가고 싶었다. 따뜻한 방에서 엄마의 간호를 받으며 온갖 어리광을 부르고 싶었다. 띵동땡 띵동땡 9시 50분 입실로 완료를 뜻하는 2차 종소리가 들었다. 대회는 나가야 해. 마음 깊은 곳에서 소리가 울렸다가 한 열망이 아픈 것도 잠시 있게 했다. 민호는 정신이 또렷해지면서 새로운 기운이 온몸에 가득 차오르는 걸 느꼈다. 시간이 없었다. 손 좀 씻고 올게요. 수도꼭지를 터자 부드럽고 따뜻한 물이 나왔다. 민호는 비누로 손을 닦고 세수리했다. 상처난 부유가 쓰라려 눈이 슬로 부러졌다. 피와 먼지로 검붉게 변한 비누 거품에 물살에 빠르게 씻겨 나갔다. 오른손을 조심스레 움직여 보았다. 새끼손가락에 건드리실 때마다 움찔했다. 그래도 간신히 엄지와 검지로 연필을 질 수는 있을 것 같았다. 왼손으로 얼굴에 물기를 훔치고 안경을 썼다.
한결 맑아진 얼굴이 거울에 비쳤다. 할긴 자국이 있었지만 아주 심각한 정도는 아니었다. 문득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다. 내가 이렇게 생겼구나. 조금 마른 사내아이가 잔뜩 긴장한 눈으로 자신을 보고 있었다. 전쟁이를 치러 가는 사람처럼 날이 선 모습이었다. 화장실을 나서며 민우는 가능한 빨리 걸었다. 대형 벽길의 시계가 만교실에 넘어가고 있었다. 엄마가 한 손으로는 민우의 가방을 따라 한 손으로는 대회장 뒷문을 붙잡고 있었다. 행사 관계자가 자꾸만 시계를 쳐다봤다. 양복을 입은 감독관들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리고 있었다. 민우는 서둘렀다. 엄마에게서 가방을 건네받으며 대회장으로 들어갔다. 여기서 기다릴게. 엄마의 말끝이 잘리며 두툼한 문이 닫혔다. 앞문으로 감독관들이 들어왔다. 민우는 자리를 찾아 앉았다. 200명 남짓한 아이들이 각자 재상 앞에 앉아 있었다. 재규를 찾아보려다 그만두었다. 아마 재규도 포기하지 않고 대회를 치를 것이다. 강단에선 감독관이 대회 진행 방식을 설명했다. 민호는 숨을 고르며 마음을 가라앉혔다. 감독관이 이동식 화이트보드에 주제를 적었다. 모든 아이들이 숨죽이며 지켜보았다. 주제는 행복. 첫 문장은 내가 가장 즐거울 때는으로 시작해야 한다는 조건이다. 걱정인지 안도인지 작은 한숨소리가 여기서 들렸다. 민호는 머리가 핑 돌았다. 행복이라니. 지금 자신에게 이토록 잔인한 말이 있을까? 물론 자신도 행복할 때가 많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으로선 도저히 떠오를 수가 없었다. 새끼손가락이 심하게 욱신거렸다. 눈을 감았다. 사각사각 마음을 비우고 집중했다. 사각사각 아 나는 어떡하다. 여기까지 오게 되었나. 사각사각 천천히 눈을 떴다. 책상 위 빈종이가 편안하게 느껴졌다. 마음껏 달리고 마음껏 소리 지르고 마음껏 울 수 있는 크고 넓은 나만의 공간. 이곳은 비밀 일기장과 다름없는 오직 자신만이 채울 수 있는 온전히 자신을 위해 비어있는 공간이었다. 달리고 싶었다. 소리지고 싶었다. 울음을 토해내고 싶었다. 지금 당장 뭐라도 쓰지 않으면 온몸이 다 터져버릴 것만 같았다. 민호는 연필을 들었다. 아무것도 두렵지 않았다. 다친 손가락을 조심하며 천천히 써내려갔다. 고통. 내가 가장 괴로울 때는 내가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다. 나는 거짓말을 쓴다. 사람들은 내가 쓴 거짓말을 좋아했다. 덕분에 나는 칭찬받는 우수한 학생이 되었고 여자친구도 사귀게 되었다. 엄마는 나를 자랑스러워하셨다. 물론 엄마가 나를 부끄러워하신 적은 없다. 하지만 부끄럽지 않은 것과 자랑스러운 것은 완전히 다르다. 마찬가지로 싫어하지 않는 것과 좋아하는 것은 다르다. 내가 좀 더 멋진 아이였다면 선생님도 친구들도 그리고 아빠도 나를 더 좋아했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사람들이 좋아할 내용만 쓰게 되었다. 정말로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 나는 다른 사람들에겐 중요한 것 같지 않았다. 시간이 갈수록 나는 솔직해지기 어려웠다. 나는 점점 내가 마음에 들지 않았고 그것은 생각보다 무척 괴로운 일이었다. 민호는 연필을 내려놓았다. 이제 다 끝났다. 혼자여도 괜찮아. 엑스레이를 찍어보니 오른손 새끼손가락이 부러져 있었다. 손 전체에 깁스를 했다. 정강이가 군데군데 붉게 부어 있었다. 시커먼 멍이 들 거라고 의사선생님이 말했다. 병원 밖으로 나가자 가느다란 쌀랑눈이 날리고 있었다. 엄마가 택시를 잡는 동안 민호는 눈에 바람에 뒤엉크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이 눈은 얼마나 먼 곳에서 온 것일까? 가슴이 아렸다. 기상관측 이래 가장 늦은 첫눈이라고 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갔다. 뒷좌석에 등을 파묻고 창밖을 보았다. 세상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그 흐름에 자신만 속하지 못하고 외따로 버려진 기분이었다. 몸이 땅속으로 가라앉는 것 같았다. 자꾸만 눈이 감겼다. 대회장에서 나오다 재규와 우연히 마주쳤었다. 어차피 한 번은 만나야 했다. 재규가 민호의 오른손을 힐끗 쳐다보았다. 제대로 펴지지 않는 손이 마음에 걸렸던 건지 아니면 대회가 끝나서 이유가 생긴 건지 민호가 묻기도 전에 재규가 말했다. 이제 생각났네. 너가 말한 그거 소나무 숲에서 본 것 같다. 찾아보든지. 엄마가 재규와 왜 싸웠냐고 물었지만 민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겨울방학이 시작되었다. 민호는 외출을 하지 않고 집에만 있었다. 말도 거의 하지 않았다. 엄마가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민호는 주로 자거나 창밖을 보거나 똑같은 음악을 계속 들었다. 친구를 만나지 않았고 인터넷도 하지 않았다. 책을 읽지 않았고 비밀 일기도 쓰지 않았다. 엄마가 많이 걱정한다는 걸 알았지만 민호는 애써 힘내는 채 하고 싶지 않았다. 겨울잠을 자는 동물처럼 속으로 웅크린 채 시간을 견뎠다. 그렇게 2주일이 지났다. 민호는 컴퓨터를 인터넷으로 100일장 결과를 확인했다. 대상 1명, 검상 1명, 은상 3명, 동상 5명 했는데 재규가 은상을 받았다. 민호는 당연히 수상하지 못했다. 억울하거나 분하지는 않았다. 어찌되었든 재규는 자기 실력으로 썼다. 그 상황에서도 행복에 대해 잘 썼다니 대단하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밤새 눈이 내리더니 세상이 온통 하얗게 변했다. 엄마가 출근한 후 민호는 두꺼운 점퍼를 입고 집을 나섰다. 참 오랜만의 외출이었다. 아파트 입구 하단에 민호의 키만 한 눈사람이 서 있었다. 민호는 눈사람 앞에 다가섰다. 말없는 눈사람이 속이 깊은 친구처럼 느껴졌다. 서로의 눈만 봐도 다 아는 것 같이 있어만 줘도 든든한 친구. 안녕? 민호가 조용히 인사했다. 학교는 아주 고요했다. 눈 덮인 운동장은 아침 햇살을 받아 눈이 아릴 정도로 빛났다. 발자국 하나 없는 하얀 눈밭에 민호가 처음으로 걸음을 내디뎠다. 뽀드득 뽀드득. 민호는 자신이 만들어내는 소리를 들으며
천천히 운동장을 가로질렀다. 작은 새 한 마리가 종종거리며 민호 뒤를 따랐다. 새의 발자국이 민호의 발자국 옆에 나란히 찍혔다. 교실 건물로 들어갔다. 콘크리트 벽에서 싸늘한 냉기가 밀려왔다. 교실 문은 잠겨 있었다. 창문을 밀어보니 하나가 열리기에 창틀을 넘어 교실로 들어갔다. 깁스를 한 채 비좁은 곳을 넘기가 불편했지만 그럭저럭 할 수 있었다. 민호는 자기 자리에 앉아보았다. 책상 위에 고운 먼지가 얇게 얹혀 있었다. 무심히 먼지를 가르며 왼손으로 뭔가를 썼는데 끝내고 보니 자신의 이름이었다. 게시판으로 가 우리 집을 액자에서 빼냈다. 야구하는 그림에 맥없이 웃음이 나왔다. 모든 것이 먼 과거의 일처럼 아득하게 느껴졌다. 빈 액자를 다시 벽에 걸었다. 학교 뒷문으로 나가면 야트막한 동산이 있는데 그곳에 작은 소나무 숲이 있다. 숲에 들었으며 보니 소나무 위에 흰 눈이 얇은 소미불처럼 덮여 있었다. 여기 어딘가에 빨간 연필이 있다고 재규가 말했다. 나무들이 눈을 받아낸 덕에 바닥에는 의외로 눈이 많지 않았다. 어디서부터 찾아야 할지 알 수 없었지만 찾을 수 있을 거라 믿었다. 바닥을 살피며 나무 사이를 걸었다. 한번 지났던 길을 다시 오가며 숲을 사타치 훑었다. 눈 무더기 나무에서 뚝 떨어졌다. 어느새 해가 하늘 한가운데 있었다. 추운 곳에 오래 있었더니 몸에 한기가 느껴졌다. 배도 고팠다. 민호는 괜시레 신발로 바닥에 눈을 쳤다. 그만 돌아갈까도 싶었다. 그러다 어느 순간 핏줄은 선명한 빨간색의 눈에 들어왔다. 땅으로 쏟던 굳은 나무 뿌리 옆에 반쯤 눈에 파묻힌 빨간 연필이 있었다. 연필을 끄집어내 물기를 닦았다. 빨간 연필은 전혀 상하지 않았다. 힝 젖가스 말이 갈기를 틀며 힘차게 달려가는 모습이 떠올랐다. 학교로 다시 돌아왔다. 건물 뒤에 쓰레기와 재활용품을 모아 두는 공터로 갔다. 물기 없는 나뭇가지와 종이를 골라 모았다. 언젠가 야영지에서 선생님들이 불을 피우는 모습을 본 적이 있었다. 그 과정을 떠올리면 나뭇가지를 서로 어긋나게 쌓고 그 사이에다 종이를 구겨 넣었다. 집에서 챙겨온 라이터로 종이에 불을 붙였다. 매캐한 연기가 피어오를 뿐 나무에는 불이 붙지 않았다. 젖은 게 섞여 들어간 모양이었다. 민호는 마른 종이를 더 가지고 집어넣었다. 한 손으로 하다 보니 더디었다. 차츰 연기가 잦아들고 빨간 불길이 보였다. 나무에 제대로 불이 붙였다. 민호는 추위에 굳은 몸부터 녹였다. 몸에 따뜻한 기운이 돌자 마음도 편안해졌다. 주머니에서 우리 집을 꺼냈다. 미련 없이 불 속으로 던졌다. 순식간에 종이가 몸을 오그라뜨리며 타들어갔다. 민호는 우리 집이 새로 사라지는 모습을 내내 지켜보았다. 이제 빨간 연필 차례다. 불빛을 받은 빨간 연필은 무척이나 아름다웠다. 밝고 선명한 불꽃이 붉은 기둥에 너울거렸다. 연필은 어느 때보다도 붉고 화려했다. 이봐, 난 너의 보물이야. 너에게 찾아온 행운이라고 눈물이 핑 돌았다. 다른 애들은 나 같은 행운을 놓치지 않아. 태어나서 처음으로 얻은 특별한 행운이었다. 널 책으로 만들어줄게. 난 충분히 그럴 힘이 있어. 어쩌면 평생 두고두고 후회할지도 모른다. 안녕. 핵 빨간 연필을 불 속으로 던졌다. 빨간 연필이 불에 떨어진 순간 갑자기 불길이 확 거세게 일어났다. 몸을 뒤틀듯 이리저리 빠르게 방향을 바꾸며 사납게 부풀어 올랐다. 민호는 덜컹 겁이 나 뒤로 물러섰다. 그러자 불길은 때마치 불어온 바람을 타고 민호 쪽으로 몸을 꺾었다. 뱀이 햇볕닥을 날름대도 불길이 쉬지 않고 움직이며 다가왔다. 지금이라도 마음을 바꿀 수 있어. 불길이 몸을 찢으며 하늘로 날아올랐다. 민호가 뒤로 더 물러서자 불길도 따라왔다. 세차게 타오르는 불꽃 사이로 빨간 연필이 또렷하게 보였다. 빨간 연필은 아직도 불이 붙지 않은 채 재단처럼 쌓인 나뭇가지 사이에 꼿꼿이 서 있었다. 기회는 아직 남아있어. 민호는 질거 눈을 감았다. 그런데도 빨간 연필이 보였다. 얼굴이 화끈거렸다. 불길이 코앞에 다가온 것처럼 느껴졌다. 민호는 가만 눈에 힘을 주며 버텼다. 지금 버리지 않으면 안 돼. 눈물이 흘러나왔다. 자신을 특별하게 만들어준 세상에 둘도 없는 귀한 보물을 떠나보내기가 힘들었다. 난 죽지 않아. 불기둥이 화르르 하늘 높이 치솟더니 당장이라도 민호를 집어삼키듯 요동쳤다. 이제 가. 몸이 타들어가는 것만 같았다. 불길이 어디까지 왔는지 지금쯤 빨간 연필에는 불이 붙었는지 미칠 듯이 궁금했지만 민호는 눈을 뜨지 않았다. 가 제발. 그 순간 가슴속에 뭉쳐있던 엉어리가 터져나왔다. 그것은 눈물이 되어 민호의 몸 밖으로 흘러나갔다. 민호는 아프기도 하고 후련하기도 했다. 눈을 꼭 감은 채 흐느꼈다. 얼마나 버텼을까. 죽을 것처럼 고통스러웠던 열기가 사거리에 들었다. 민호는 조심스레 눈을 떴다. 빨간 연필이 보이지 않았다. 이상했다. 분명히 나뭇가지들 사이에 있었는데 민호는 눈물을 닦고 나뭇가지와 쟤를 찬찬히 살펴보았다. 빨간 연필은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검은 쟤가 바람에 날리기 시작했다.